저는 김명수입니다. 올해로 72세가 되었고 오랜 세월 함께한 아내를 떠나보낸 지도 벌써 5년이 지났어요. 아내와 저는 참 힘들게 살아왔습니다. 젊었을 땐 가진 게 없었고 남들이 꿈꾸는 여유로운 노후는 우리의 이야기와는 거리가 멀었죠. 그럼에도 서로 의지하며 살았습니다. 아내는 늘 밝았어요. 어려운 상황에서도 웃음을 잃지 않는 사람이었죠. 그런 아내가 밥을 제대로 먹지 못하기 시작한 건 제가 75세가 되던 해였습니다. 처음에는 나이가 들어 입맛이 없나 보다 했죠. 하지만 점점 살이 빠지고 밤마다 기침을 멈추지 않았습니다. 병원에 가보자. 제가 아무리 말해도 아내는 고개를 저었어요. 병원비 걱정이 앞섰던 거죠. 결국 제가 억지로 데려간 병원에서 폐암 말기라는 진단을 받았어요. 의사는 아내에게 남은 시간이 석 달밖에 되지 않는다고 했어요. 그 말을 들은 순간 눈앞이 캄캄해졌습니다. 아내는 차분했어요. 오히려 저를 위로하며 손을 꼭 잡아주더군요. 당신 없으면 난 어떻게 살아야 해? 울먹이는 제게 아내는 마지막까지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들 잘 부탁해요. 우리 명수 씨는 강한 사람이잖아요. 그렇게 석 달이라는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아내는 점점 말라갔고 그 모습은 저를 미치게 했어요. 하지만 무력한 저는 그저 곁에서 아내의 손을 잡아주는 것밖에 할 수 없었습니다. 병원비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앗아갔어요. 작게 운영하던 슈퍼마켓은 문을 닫아야 했고 살던 집도 팔아야 했어요. 아내가 떠나던 날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그저 그녀의 차가운 손을 잡고 오열했죠. 그녀의 마지막 말은 아직도 선명하게 기억납니다. 전기를 꼭 잘 부탁해요. 그렇게 아내가 떠나고 난 후 저는 허탈감에 빠져 있었습니다. 아내의 빈자리와 고요한 집안은 저를 더욱 외롭게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 시기에 아들 정기가 자주 찾아왔습니다. 처음에는 속으로 그래도 아들이 나를 생각해 주는구나 하고 고마운 마음이 들었어요. 그러나 그 마음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정기가 어느 날 저녁 차분한 목소리로 이야기를 꺼냈습니다. 아버지, 좋은 기회가 생겼어요. 요즘 소자본으로 시작해서도 큰 돈을 벌 수 있는 사업 아이템이 있어요. 저는 그의 말을 듣고 놀랐습니다. 사업이라고. 갑자기 그런 건 왜 하겠다는 거냐? 정기는 손을 내저으며 자신감 넘치는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건 정말로 놓치면 안 될 기회예요. 요즘 젊은 사람들 사이에서 핫한 사업이에요. 제가 이걸 잘만 하면 아버지랑 저랑 돈 걱정 없이 살 수 있을 겁니다. 그 말에 저는 의심이 들었어요. 그런데 그 사업을 하는데 돈은 얼마나 필요한 거냐? 그러자 정기는 머뭇거리다가 말했어요. 초기 투자금이 3억쯤 필요해요. 3억. 저에게 그 돈은 아내와 함께 피땀 흘려 모아온 노후 자금이었습니다. 그 돈만큼은 어떤 일이 있어도 지켜야 한다고 마음속으로 다짐했던 돈이었죠. 하지만 아들의 진지한 눈빛과 간절한 목소리에 마음이 약해졌습니다. 아내도 생전에 정기를 믿고 도와주자고 했던 기억이 떠올랐어요. 정기야, 아버지에겐 그 돈이 마지막이야. 그 돈 없어지면 나는 어떻게 살아가니? 저는 최대한 신중히 생각하라고 설득했지만 정기는 포기하지 않았어요. 아버지, 정말 잘 될 자신 있어요. 이 기회만 놓치지 않으면 우리 가족 모두 행복하게 살 수 있을 거예요. 며칠 동안 고민한 끝에 결국 저는 그 돈을 정기에게 맡겼어요. 제 심장은 떨렸지만 그래도 아들의 열정을 믿어보고 싶었어요. 그래, 내 아들이니까 분명히 잘 해낼 거야. 하지만 그 믿음은 오래가지 못했습니다. 6개월이 지난 어느 날 정기가 초췌한 얼굴로 집에 찾아왔어요. 아버지, 죄송해요. 사업이 망했어요. 그 말에 순간 숨이 막혔어요. 뭐, 내 돈으로 대체 뭘 한 거야? 제가 물었을 때 정기는 고개를 숙이며 말했어요.
주식이랑 가상화폐에 투자했는데 갑자기 폭락하는 바람에 전부 날렸어요. 순간 저는 너무 어이가 없어 아무 말도 나오지 않았습니다. 3억. 그건 저의 마지막 희망이자 삶의 버팀목이었는데 아들은 그것을 한순간에 날려버렸습니다. 하지만 정기는 여기서 끝이 아니었습니다. 그는 대뜸 제게 말했습니다. 아버지, 이왕 이렇게 된 거 우리 같이 살아요. 제가 아버지 모실게요. 그때는 그 말이 위로처럼 들렸어요. 저는 정기의 집으로 이사했어요. 하지만 그곳은 생각보다 열악한 환경이었어요. 원룸 하나에 부엌 겸 거실이 전부였죠. 정기는 대출로 집을 샀다며 빚독촉에 시달리는 중이라고 했습니다. 정기의 집에 들어간 지 얼마 되지 않아 이상한 일이 생기기 시작했습니다. 정기는 아침 일찍 나가고 밤늦게 들어왔습니다. 집에 들어오면 술에 취해 있거나 방에 틀어박혀 나오지 않았어요. 어느 날 제가 조용히 물었습니다. 정기야, 도대체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아버지한테 솔직히 말해봐라. 그는 짜증 섞인 목소리로 대답했습니다. 아버지, 저도 살기 바빠요. 아버지까지 신경 쓸 여유가 없다고요. 그 말에 저는 가슴이 무너졌습니다. 저는 점점 정기의 집에서 설 자리를 잃어갔어요. 그러던 어느 날 정기가 진지한 얼굴로 말을 꺼냈어요. 아버지, 이런 말씀 드리기 죄송한데 요양원에 가시면 어떨까요? 요즘 요양원이 잘 되어 있어서 편히 쉬실 수 있을 거예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얼어붙었습니다. 뭐, 내가 왜 요양원에 가야 하냐? 너랑 같이 살기로 했잖아. 저는 목소리를 높였지만 정기는 태어냈어요. 아버지도 쉬셔야죠. 제가 자주 찾아뵐게요. 너무 걱정하지 마세요. 그렇게 저는 정기의 말에 설득당한 척 요양원으로 가게 되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가 저를 완전히 버리기 위한 마지막 수단이었다는 것을 깨닫기까지는 오래 걸리지 않았습니다. 정기는 저를 요양원에 데려가면서 말했습니다. 아버지, 여기 계시면 더 건강도 좋아지실 거예요. 매주 찾아뵙고 맛있는 것도 사다 드릴게요. 그 말을 믿었던 저는 어쩌면 이곳이 새로운 시작이 될 수 있지 않을까 하는 기대를 했습니다. 요양원은 산속 깊은 곳에 자리 잡고 있었어요. 서울에서 차로 3시간이나 걸려 도착한 그곳은 고요하기는 했지만 적막감이 더 강하게 느껴졌어요. 작은 방 한 칸과 낡은 침대, 그리고 창문 하나가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처음 며칠 동안은 그저 쉬고 싶다는 마음에 조용히 지냈습니다. 그래, 정기가 약속대로 찾아오겠지. 내가 너무 의심이 많은 걸지도 몰라. 하지만 시간이 지나도 정기의 모습은 보이지 않았어요. 처음 한 주가 지나고 2주가 지나고 한 달이 넘었지만 그는 오지 않았어요. 연락도 없고 전화도 받지 않았습니다. 그제야 저는 깨달았습니다. 정기는 저를 이곳에 두고 완전히 떠난 거였습니다. 다른 노인들은 자식들이 면회를 오고 주말마다 온 가족이 함께 시간을 보냈어요. 하지만 저만 창밖을 바라보며 오지 않을 사람을 기다리고 있었죠. 제 방은 늘 조용했고 방문을 두드리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요양원 생활도 점점 어려워졌습니다. 제가 가진 돈은 이미 바닥났고 요양원비가 밀리기 시작했어요. 직원들은 처음엔 친절했지만 점점 저를 냉대하기 시작했습니다. 김명수 씨, 이번 달 요양비도 아직 안 들어왔네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저는 고개를 숙이고 변명만 했습니다. 제 아들이 이번 주에는 보낼 겁니다.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하지만 그런 말도 오래 통하지 않았어요. 결국 요양원 측에서는 저를 더 이상 받아줄 수 없다며 나가라고 통보했어요. 그날 저는 요양원을 떠나며 두 손에 들고 있는 작은 보따리 하나만이 전 재산이라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나는 이제 완전히 버려졌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내가 하늘에서 이 모습을 보고 있다면 얼마나 가슴이 아플까요? 그녀는 떠나기 전 저에게 정기를 잘 부탁해요라고 했어요.
하지만 저는 끝내 정기를 믿었다가 이렇게 모든 것을 잃게 되었어요. 버려진 노인이 된 저는 다시 서울로 가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서울로 돌아갈 길은 멀고도 험했어요. 산속에서 걸어 내려가 차를 잡고 겨우 시외버스를 타고 서울로 도착했을 때는 이미 밤이었습니다. 거리는 낯설었고 저를 받아줄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정기를 찾아가야겠다고 마음먹고 그의 집으로 갔어요. 하지만 정기의 집은 텅 비어 있었고 이웃들은 이미 그가 몇 달 전에 이사 갔다고 말했어요. 아들이 밤에 몰래 짐을 싸서 나갔어요. 아마 빚쟁이들 피해 도망간 것 같던데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더 이상 정기를 찾아야겠다는 마음조차 사라졌습니다. 저는 그렇게 길거리를 전전하다가 버려진 폐공장을 발견했어요. 그곳은 지붕이 낡고 벽이 부서져 있었지만 비바람을 피할 수 있는 유일한 곳이었습니다. 제 삶은 이제 완전히 바닥을 쳤습니다. 아내와 함께 꾸었던 작은 꿈조차 이제는 기억에서조차 희미해지는 것 같았어요. 요양원에서 쫓겨난 뒤 저는 아무것도 믿을 수 없게 되었어요. 가족도 사람도 세상도 모두 저를 버린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그 속에서도 저는 살아야만 했습니다. 아내가 남긴 마지막 말이 저를 붙들고 있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서울 거리를 떠돌기 시작했어요. 낮에는 공원 벤치나 지하철역 의자에 앉아 시간을 보냈고, 밤에는 다리 밑이나 공원 구석에서 잠을 청했어요. 처음 며칠은 몸이 힘들기보다는 마음이 더 무거웠습니다. 내가 이 나이에 이렇게 살아야 하는 건가? 자존심도 무너지고 세상에 대한 믿음도 모두 사라져갔어요. 배고픔은 상상 이상으로 참기 힘든 고통이었어요. 하지만 쓰레기통을 뒤지고 남의 동정을 구하는 일만큼은 차마 할 수 없겠더군요. 그런데 몸이 점점 약해지면서 더 이상 자존심이 의미가 없어졌습니다. 며칠 후 저는 비바람을 피할 곳을 찾아다니다가 우연히 도심 외곽에 위치한 폐공장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문이 반쯤 부서져 있었고 안으로 들어가 보니 바닥에는 먼지가 수북이 쌓여 있었어요. 벽은 갈라져 있고 지붕은 군데군데 구멍이 나 있어서 비라도 오면 그대로 안으로 들이칠 상황이었죠. 하지만 그것마저도 제겐 천국처럼 느껴졌어요. 여기서라도 지낼 수 있으면 다행이다. 저는 조용히 한 구석에 자리를 잡았어요. 주변에서 쓰레기통을 뒤져온 박스를 펼쳐 바닥에 깔고 낡은 신문지를 모아 이불처럼 덮었어요. 공장에서의 첫날 밤은 특히 잊을 수가 없습니다. 찬바람이 살을 애는 듯 불어왔고 바닥은 너무 차가워 잠을 이룰 수 없었어요. 밤새 웅크린 채로 몸을 떨며 새벽이 오기를 기다렸어요. 그래도 이렇게라도 비바람을 피할 수 있다는 것이 위안이 되었어요. 다음 날 저는 그 폐공장을 조금씩 정리하기 시작했어요. 먼지를 쓸어내고 깨진 유리를 치우고 사용 가능한 공간을 만들어냈습니다. 누군가 버리고 간 낡은 나무판을 주워 작은 테이블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너무 초라하고 불편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제 손으로 갖고 나간 그 공간은 어느새 저만의 작은 집이 되어갔습니다. 비록 지붕은 비가 새고 겨울이면 찬바람이 그대로 들어왔어요. 80세의 나이에 이런 생활을 하게 될 줄은 정말 꿈에도 몰랐습니다. 하지만 어떻게든 살아가야 했어요. 내일은 조금 더 나을 것이라는 희망 하나로 버티며 말이죠. 그렇게 폐공장에서의 삶이 시작되었습니다. 길고도 추운 밤들을 보내면서도 저는 제 마지막 남은 존엄을 지키고자 애썼습니다. 살아야 한다는 생각이 오직 그 생각만이 저를 붙들고 있었습니다. 폐공장에서의 삶은 고달픔 그 자체였어요. 하지만 처음부터 끝까지 포기하지는 않았습니다. 어떻게든 하루를 버텨야 했고 제 몸과 마음을 붙잡는 유일한 힘은 살아야 한다는 의지였어요. 매일 새벽 4시가 되면 일어나 폐지를 주우러 나갔습니다. 그 시간은 아직 어둠이 채 가시지 않은 때였지만
경쟁자들을 피하려면 그 시간이 가장 좋았어요. 이른 새벽 거리는 텅 비어 있었고 쓰레기 더미에서 쓸만한 종이와 상자를 찾는 게 제 하루의 시작이었죠. 폐지는 무겁고 냄새가 심했습니다. 어떤 날은 빗물에 젖은 종이들을 주워야 했고 어떤 날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비웃거나 혐오스러운 눈빛을 보냈어요. 저 노인네는 왜 저렇게 살아가고 있지? 그들의 눈빛이 말하지 않아도 들리는 듯 했어요. 하지만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종종 저를 향해 일부러 큰 소리로 웃거나 차에서 쓰레기를 던지듯 버리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럴 때마다 속이 상했지만 오히려 더 악착같이 하루를 버텨야겠다고 다짐했어요. 내 삶이 여기서 끝난 건 아니야. 그 생각만이 저를 지탱해줬습니다. 다리는 점점 아파왔고 허리는 하루하루 더 굽어갔습니다. 하지만 멈출 수 없었어요. 폐지 더미를 실은 작은 손수레를 끌고 재활용센터로 향하면 겨우 몇천 원을 받을 수 있었습니다. 그 돈으로 저렴한 빵이나 컵라면을 사 먹으며 하루를 연명했죠. 그 와중에도 자존심만큼은 지키고 싶었습니다. 아침마다 근처 공원 수도가에서 세수를 하고 주운 옷이라도 깨끗이 빨아 입으려 했어요. 비록 낡은 옷과 신발이었지만 누가 보더라도 최선을 다해 단정하게 보이도록 노력했죠. 거지처럼 보이고 싶지 않다. 그 마음이 제 마지막 자존심이었습니다. 폐공장도 내 집처럼 가꾸려고 애썼습니다. 먼지를 쓸고 깨진 유리창에 주운 박스와 천으로 막아 찬바람이라도 조금 덜 들어오게 했습니다. 낡은 나무판을 가져다 선반으로 만들고 길에서 주운 작은 화분을 놓아보기도 했어요. 누군가 보기엔 초라하고 쓸모없는 곳이었겠지만 제게는 유일한 집이었습니다. 그곳에서 하루를 마치고 누울 때면 눈물이 저도 모르게 흘러내리곤 했습니다. 아내가 떠난 이후로 계속된 고난의 연속 속에서 어떤 날은 이렇게 살아야 할 이유를 찾는 것조차 힘들었어요. 하지만 아내가 하늘에서 지켜보고 있을 거란 생각에 끝까지 무너지지 않으려고 애썼습니다. 시간은 흘러갔고 계절은 점점 겨울로 접어들었어요. 날씨는 점점 더 추워졌고 폐공장에서 밤을 보내는 일도 고통이 되어갔습니다. 찬바람은 작은 틈새를 비집고 들어왔고 손발은 얼어붙을 정도로 시렸습니다. 그럴수록 저는 더욱 절실히 살아야겠다고 다짐했습니다. 겨울이 점점 깊어가고 있었습니다. 날은 추웠고 바람은 거세게 불어왔어요. 그날도 저는 폐공장에서 나와 먹을 것을 찾아다녔습니다. 배고픔은 삶에서 가장 참기 어려운 고통이었죠. 동네를 돌며 쓰레기통을 뒤지는 것이 이제는 익숙해진 일상이었습니다. 누군가 버린 음식이 있을까 싶어 조용히 쓰레기 봉투를 열고 안을 들여다보는 것도 더는 부끄럽지 않았어요. 그날은 유난히 추웠습니다. 찬 바람이 얼굴을 때리고 손끝이 얼어붙어 감각이 없었어요. 폐지를 주워 파는 돈도 바닥났고 편의점에서 할인된 도시락조차 살 수 없었던 날이었죠. 어느 쓰레기통 앞에서 몸을 숙여 뒤지던 중 낯선 광경이 제 눈에 들어왔습니다. 누군가 쓰레기통 옆에 쓰러져 있었어요. 처음엔 단순히 버려진 짐인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가까이 다가가 보니 그건 사람이었어요. 그는 젊은 남자였습니다. 고급스러워 보이는 운동복을 입고 있었지만 얼굴은 새하얗게 질려 있었고 숨소리는 희미했어요. 여보게, 괜찮은가? 제가 다급히 말을 걸었지만 그는 미동조차 하지 않았습니다. 순간 저는 멈칫했습니다. 그냥 지나칠까? 내가 지금도 이렇게 힘든데 남을 돕는 게 맞는 걸까? 하지만 그런 생각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제 마음속 깊은 곳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사람이잖아. 저 사람을 그냥 두면 안 돼. 저는 그의 주머니를 뒤지기 시작했습니다. 조금 주저하기도 했지만 다른 선택지가 없었어요. 휴대폰을 찾아내자마자 119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여기 사람이 쓰러져 있어요. 빨리 구급차를 보내주세요.
위치는 주소를 설명하는 제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전화를 끊고 나니 기다리는 시간이 참 길게 느껴졌어요. 추운 날씨 속에서 그를 그냥 두고 볼 수는 없었습니다. 저는 제가 가진 유일한 담요를 꺼내 그에게 덮어주었습니다. 담요는 오래되고 낡았지만 지금 제게 가장 소중한 물건이었어요. 하지만 그것이 그 사람의 체온을 조금이라도 지켜줄 수 있다면 아깝지 않았습니다. 여보게, 정신 좀 차려봐. 저는 그의 어깨를 흔들며 말을 걸었지만 그는 여전히 반응이 없었습니다. 한편으로는 이 사람이 왜 이런 곳에서 쓰러져 있는지 궁금하기도 했습니다. 시간이 흐르고 드디어 구급차가 도착했습니다. 의료진이 그를 들것에 눕히며 제게 물었습니다. 이분과 어떤 관계이세요? 아무 관계도 아닙니다. 그냥 지나가다가 쓰러진 걸 발견해서 신고했어요. 의료진은 그를 응급처치하며 병원으로 데려갔습니다. 저는 그들과 함께 구급차에 올라탔습니다. 여기까지 왔는데 그냥 떠날 수는 없지. 그런 생각이 들어 자연스럽게 병원으로 향했죠. 구급차 안에서 그는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했습니다. 의료진은 그의 맥박과 호흡을 체크하며 분주하게 움직였어요. 저는 한쪽에 앉아 그저 그가 무사히 깨어나기를 바랐습니다. 병원에 도착했을 때 젊은 남자는 여전히 의식을 찾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응급실로 들어서자 의료진이 급히 들것을 준비하며 그를 눕혔어요. 상태가 심각합니다. 당장 CT 촬영과 검사에 들어가야 합니다. 의사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긴장감이 느껴졌습니다. 저는 뒤에서 그 과정을 지켜보며 초조하게 손을 모았어요. 아무 일 없기를. 그저 그렇게 중얼거리며 제발 무사히 회복되길 바랐죠. 얼마 지나지 않아 의사가 다급히 저를 불렀습니다. 이분과 어떤 관계이십니까? 보호자 되십니까? 그 순간 저는 머뭇거리며 대답했습니다. 아니요. 저는 지나가다가 쓰러진 걸 발견하고 데려온 사람입니다. 의사의 얼굴이 굳어졌습니다. 보호자가 없으면 수술을 진행할 수 없습니다. 뇌진탕 소견이 보이는데 상태가 심각합니다. 지금 바로 수술하지 않으면 생명이 위험할 수 있어요. 그 말을 듣고 저는 잠시 멍해졌습니다. 내가 이 상황에서 뭘 할 수 있지? 이 사람을 위해 수술 동의서를 써야 하는 건가? 순간 머릿속이 복잡해졌지만 곧 결정을 내렸습니다. 제가 쓰겠습니다. 보호자는 아니지만 이 사람을 살릴 수 있다면 뭐든 하겠습니다. 의사와 간호사들이 다시 한번 확인하듯 묻더군요. 정말 괜찮으시겠어요? 책임이 따를 수 있습니다. 저는 단호하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이 사람을 살려야 하지 않겠습니까? 부탁드립니다. 수술 동의서를 작성한 뒤 저는 대기실로 나왔습니다. 그곳에서 2시간 동안 홀로 기다리며 마음을 졸였습니다. 대기실의 의자에 앉아 있으니 사람들의 시선이 느껴졌습니다. 낡고 허름한 옷차림 때문인지 어떤 사람은 노골적으로 저를 쳐다보았고 다른 사람은 은근히 수군대는 소리가 들려왔습니다. 저 사람이 저 사람 보호자야? 저런 차림으로? 말도 안 돼. 그들의 말이 비수처럼 가슴을 찔렀지만 저는 애써 무시했습니다. 지금 중요한 건 그 청년이 무사히 깨어나는 거야. 스스로에게 그렇게 되뇌며 초조함을 달랬습니다. 의사들이 오갈 때마다 저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나 결과를 묻고 싶었지만 차마 그러지 못했습니다. 그렇게 2시간이 지나고 나서야 의사가 다가왔어요. 그는 피곤한 얼굴로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습니다. 수술은 성공적입니다. 다행히 큰 문제는 없을 것 같아요. 다만 며칠간은 상태를 지켜봐야 합니다.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마치 제가 수술을 받은 것처럼 온몸이 힘이 빠졌습니다. 그럼 이분은 이제 안정된 상태인가요? 제 질문에 의사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회복 가능성이 높습니다. 다만 보호자가 없다면 입원비나 기타 문제에 대해 어떻게 해야 할지 결정을 해야 합니다. 저는 순간 멈칫했어요.
입원비라니 저는 하루하루를 연명하기도 힘든 처지였습니다. 하지만 그보다도 그를 돕고자 했던 제 결정을 중간에 접고 싶지 않았어요. 제가 보호자는 아니지만 이 사람이 퇴원할 때까지 지켜보겠습니다. 결국 저는 그렇게 말했습니다. 의사는 고맙다는 표정을 지으며 병실로 안내해 주었습니다. 그곳에 누워있는 젊은 남자를 보니 마음이 짠해졌습니다. 대체 무슨 사연이 있었던 걸까? 이 사람도 나처럼 힘든 삶을 살았던 걸까? 그날 밤 저는 병실 한쪽 의자에 앉아 그가 깨어나길 기다렸습니다. 눈이 무겁게 감기면서도 그를 혼자 두고 갈 수 없다는 생각이 머릿속에 맴돌았죠. 낡은 옷차림에 제가 병실을 지키고 있는 모습이 우스꽝스러워 보였을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저는 그를 위해 이 자리를 지켜야 한다는 마음뿐이었어요. 그날 밤 병실 창문 너머로 희미한 별빛이 보였어요. 아내가 하늘에서 나를 보고 있다면 이번엔 내 선택을 칭찬해 줄까? 그렇게 스스로에게 물으며 청년이 깨어나기를 기다렸습니다. 청년이 깨어난 건 그가 병원에 실려온 지 이틀째 되는 날이었습니다. 저는 병실 의자에 앉아 그를 지켜보고 있었어요. 의사가 그를 깨우며 상태를 확인하는 모습을 보니 마음 한구석이 놓였습니다. 그가 천천히 눈을 뜨더니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여기가 어디죠? 그의 목소리는 힘이 없었지만 또렷했습니다. 여긴 병원이야, 젊은이. 쓰러져 있는 걸 발견해서 데려왔지. 제가 조심스럽게 말하자 그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제가 어떻게 되던 건가요? 저는 간단히 상황을 설명했고 그는 자신의 이름을 밝히며 감사 인사를 전했습니다. 제 이름은 이진호입니다. 그는 알고 보니 단순한 청년이 아니었습니다. 진호는 유명한 IT 기업의 대표였어요. 제가 모를 법도 했습니다. 그런데도 그의 이름을 어디선가 들어본 적이 있는 것 같아 이상한 느낌이 들었죠. 진호는 주말마다 운동 겸 등산을 하며 스트레스를 풀곤 했답니다. 그날도 평소처럼 산에 올랐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고 쓰러진 후로는 기억이 없다고 했어요. 할아버님 아니었으면 저는 어떻게 되었을지 모릅니다. 진호는 병실에서 내게 연신 고마움을 표현했습니다. 그와 대화를 나누다 보니 묘하게 친근한 기분이 들었어요. 말투며 웃는 모습까지 낯설지 않았어요. 그의 성격은 친절하면서도 열정적이었고 왠지 오래전부터 알고 지낸 사람처럼 느껴졌습니다. 진호도 내게 비슷한 감정을 느꼈던 모양입니다. 할아버님, 정말 신기하네요. 뭔가 저랑 닮은 데가 있는 것 같아요. 이상하게도 익숙하게 느껴집니다.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런 느낌을 받을 때가 있지. 사람이 어딘가에서 연결되어 있는 것 같은 순간 말이야. 병실에서의 이틀 동안 저는 그를 지켜보며 대화했어요. 우리는 인생 이야기를 나누며 서로를 더 잘 알게 되었어요. 진호는 어머니 손에서 자랐다고 했습니다. 어머니께서는 제가 세상에서 가장 소중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시곤 했어요. 덕분에 제가 이렇게 성공할 수 있었습니다. 그의 말은 진심이 느껴졌고 저는 그의 성취가 대단하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면서도 그와 대화를 나눌수록 어딘가 익숙하다는 기분이 떠나지 않았어요. 그의 눈빛이나 목소리가 제 젊은 시절과 닮아 보이기도 했어요. 어쩌면 내 착각일지도 몰라. 그렇게 스스로를 달래며 하루를 보냈습니다. 진호는 퇴원한 뒤에도 꾸준히 저를 찾아왔습니다. 그는 병원에서 받은 고마움을 갚고 싶다며 제게 자주 음식을 가져다 주거나 폐공장 안을 정리하는 것을 도와줬어요. 처음에는 그가 이렇게까지 신경 써주는 게 조금 낯설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그의 따뜻한 마음과 행동 덕분에 점점 그의 방문이 기다려지기 시작했죠. 폐공장에서 함께 시간을 보내며 우리는 서로에 대해 많은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어린 시절부터 성공한 사업가로 성장하기까지의 이야기를 들려주었고, 저는 제가 겪어온 긴 세월의 고난과 아픔을 이야기했죠. 진호는 말솜씨가 뛰어났고
그의 이야기는 흥미로웠습니다. 그러면서도 그는 항상 내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존중과 관심을 표현했어요. 그렇게 우리는 나이 차를 넘어 서로를 이해하는 관계가 되어갔습니다. 어느 날 진호가 폐공장 한쪽에 걸려있던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그 사진은 제가 젊었을 때 찍은 것으로 아내와 함께 찍은 몇 안 되는 사진 중 하나였어요. 아내가 세상을 떠난 뒤에도 그 사진만큼은 소중히 간직해왔죠. 사진 속에 저는 아직 젊었고 열정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진호는 사진을 자세히 들여다보더니 갑자기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할아버님, 이 사진 속 남자가 제 어머니가 평생 간직하던 사진 속 남자와 똑같아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저는 멍해졌습니다. 너희 어머니, 네. 제 어머니께서는 젊었을 때 한 남자와의 사랑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시곤 했어요. 그런데 그 남자가 사진 속 할아버님과 너무 닮았어요. 아니, 똑같아요. 저는 그 순간 무언가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기분이 들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인가? 그의 말은 단순한 우연일 수도 있었지만 어쩐지 그 우연이 너무 기묘하게 느껴졌어요. 진호는 사진을 손에 들고 오랫동안 바라보더니 깊은 생각에 빠진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어머니께서 말씀하셨던 그분은 정말 특별한 사람이었어요. 어머니는 평생 그분을 잊지 못했다고 하셨죠. 하지만 집안의 반대 때문에 결국 헤어져야 했다고요. 그의 말이 계속될수록 제 마음속에는 오래된 기억들이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사실 40년 전 저는 한 여자를 사랑했어요. 그녀의 이름은 박미숙이었죠. 미숙은 재벌 회장의 외동딸이었고 저는 시골에서 상경에 막노동을 하며 하루하루를 살아가던 가난한 청년이었어요. 우리는 전혀 다른 세계에 살고 있었지만 그녀와의 만남은 우연이었고 그 우연은 제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았습니다. 처음 미숙을 만난 건 서울의 한 공원에서였어요. 그날 저는 일을 마치고 공원 벤치에 앉아 쉬고 있었어요. 땀에 젖은 옷과 거칠어진 손이 부끄러워 사람들이 저를 쳐다볼까봐 고개를 숙이고 있었죠. 그런데 저 멀리서 맑은 웃음소리가 들렸어요. 고개를 들어보니 하얀 원피스를 입은 한 여자가 친구들과 함께 웃고 있더군요. 그 모습이 너무나 눈부셔서 저는 멍하니 그녀를 바라봤어요. 그러다 우연히 그녀와 눈이 마주쳤어요. 저는 당황해서 고개를 돌렸지만 그녀는 오히려 제게 다가왔습니다. 안녕하세요. 여기서 자주 보시는 분 같네요. 그녀의 말에 저는 어쩔 줄 몰라 하며 더듬거렸어요. 아, 안녕하세요. 저는 그냥 쉬고 있었어요. 그녀는 웃으며 제 옆에 앉았고 우리는 그렇게 첫 대화를 나누게 되었어요. 그날 이후로 저는 매일 같은 시간, 같은 장소에서 그녀를 기다렸고 놀랍게도 그녀도 같은 자리로 왔어요. 그렇게 우리는 자연스럽게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며 가까워졌습니다. 미숙은 밝고 따뜻한 사람이었어요. 그녀는 자신의 신분을 감추고 제게 다가왔고 저는 그녀가 재벌가의 딸이라는 걸 꿈에도 몰랐어요. 그녀는 늘 자신을 그저 평범한 여자라고 소개했죠. 우리는 작은 것에 함께 웃고 서로의 존재에 위안을 얻으며 사랑에 빠졌어요. 하지만 행복은 오래가지 않았습니다. 미숙의 정체를 알게 된 건 그녀의 집안에서 저를 찾아왔을 때였어요. 미숙의 아버지, 박 회장은 직접 제 앞에 나타나 저를 강하게 몰아붙였어요. 너가 감히 내 딸과 어울린다고? 너 같은 가난뱅이가 미숙이 옆에 설 자격이 있다고 생각하나? 저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하지만 미숙을 향한 제 마음만큼은 진심이었기에 그의 경고를 무시하고 그녀를 만나려고 했어요. 그러자 박 회장은 더 강경하게 나왔습니다. 그는 제게 거액의 돈을 건네며 말했어요. 이 돈을 가져가고 내 딸 인생에서 사라져라. 그렇지 않으면 네 삶을 송두리째 망가뜨릴 것이다. 그의 제안을 저는 단호히 거절했어요. 저는 돈이 필요 없습니다. 미숙을 사랑하기 때문입니다. 제 말에 그는 분노하며 결국 미숙을 집에서 못 나가게 했어요.
우리는 더 이상 만날 수 없게 되었고, 저는 모든 희망을 잃고 무기력해졌어요. 미숙과의 추억은 제게 너무 큰 아픔이었고, 그 기억을 잊기 위해 서울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얼마 후, 지금의 아내를 만나게 되었어요. 아내는 제게 새로운 삶의 이유를 주었고, 우리는 함께 정기를 낳고 작은 행복을 이루며 살아갔죠. 그때의 아픔은 잊었다고 생각했어요.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 속에서 미숙에 대한 기억은 점점 희미해졌습니다. 하지만 진호를 만난 후 그의 말투와 행동, 그리고 그의 존재 자체가 저를 과거로 이끌기 시작했어요. 진호를 볼 때마다 어딘가에서 미숙의 모습이 떠오르는 것 같았어요. 그의 따뜻한 미소와 눈빛, 그리고 그가 보여주는 배려심은 미숙이 제게 가졌던 감정들과 너무나 닮아 있었어요. 그리고 동시에 미숙과의 과거가 또렷하게 떠오르며 그 아픔이 다시금 제 가슴을 찔렀어요. 그 시절, 저는 그녀를 지키지 못했어요. 그녀를 끝까지 사랑했지만 가난한 현실과 거대한 벽 앞에서 우리는 결국 서로를 놓아야 했습니다. 하지만 진호를 보면서 그 모든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생생히 떠오르곤 했어요. 그날 이후로 진호의 행동은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그는 저와 함께 지내면서도 어딘가 불안한 눈빛으로 저를 살피곤 했습니다. 가끔은 저를 멍하니 쳐다보며 무언가를 말하려다가도 입을 다물곤 했어요. 그러다 어느 날, 진호는 뜬금없이 제 과거에 대해 묻기 시작했어요. 할아버님, 젊으셨을 때는 어떤 분이셨나요? 어떤 삶을 살았고, 어떤 사랑을 하셨는지 궁금합니다. 저는 순간 당황했지만 그의 질문에 간단히 대답했어요. 젊었을 땐 가난했지. 이곳저곳에서 일하며 내 손으로 삶을 개척하려고 노력했어. 그리고 한 여자를 사랑했었지. 그 말을 들은 진호는 잠시 생각에 잠기더니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그분은 어떤 분이셨나요? 저는 잠깐 침묵한 뒤 오랜 기억을 떠올리며 대답했어요. 부잣집 딸이었고 너무 아름다웠지. 하지만 그녀의 집안은 가난한 나를 결코 받아들이지 않았어. 진호는 제 말을 들으며 더 깊은 생각에 빠진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뜬금없이 제 머리카락 한 가닥을 조심스럽게 뽑더군요. 이건 그냥 연구 같은 거예요. 걱정하지 마세요. 할아버님, 그는 웃으며 얼버무렸지만 저는 그 행동이 이상하게 느껴졌습니다. 그날 이후 진호는 뭔가 결심한 듯한 표정을 짓고는 종종 밖으로 나가곤 했어요. 그가 뭘 하고 있는지는 알 수 없었지만 어딘가 무거운 비밀을 가지고 있는 것처럼 보였어요. 그날은 평범하게 시작되었어요. 폐공장에서 진호가 가져다 준 음식을 먹으며 하루를 시작하고 있었죠. 진호가 종종 방문할 때마다 가져다 주는 따뜻한 국과 밥은 제가 겪어온 추운 날들 속에서 소중한 위안이 되었어요. 그날도 진호는 어김없이 폐공장을 찾아왔어요. 하지만 그의 표정은 어딘가 심각해 보였어요. 할아버님, 오늘은 드릴 말씀이 있어요. 그의 목소리는 평소와 달리 무겁게 들렸어요. 진호는 제 앞에 앉아 작은 봉투를 꺼내 보였어요. 이걸 보시기 전에 먼저 제 이야기를 들어주세요. 그는 봉투를 쥔 손을 떨고 있었고 깊은 숨을 내쉬며 이야기를 시작했어요. 제가 몇 주 전에 할아버님의 머리카락을 뽑아갔던 거 기억하시죠? 그때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사실 유전자 검사를 맡겼어요. 저는 순간 멍해졌어요. 유전자 검사라니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감조차 잡히지 않았습니다. 진호는 봉투를 열고 한 장의 서류를 꺼내며 말을 이어갔어요. 결과가 나왔어요. 그리고 할아버님, 이걸 보고 놀라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그는 떨리는 손으로 결과지를 제게 내밀었어요. 서류를 받아든 제 눈이 그 순간 커졌어요. 친자 확률 99.9%. 서류에는 분명히 그렇게 적혀 있었어요. 믿을 수가 없었어요. 진호가 친아들이라니 이건 어떻게 된 일인가 싶었어요. 진호는 조심스럽게 말을 이었어요. 그랬었네요. 어머니가 이야기했던
그 첫사랑이 할아버님이었던 거였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때 한 할머니가 들어왔어요. 저는 미숙이의 친구입니다. 맞아요. 미숙이는 젊었을 때 큰 결심을 했던 것 같아요. 그때 임신 사실을 숨기고 아이를 낳았대요. 하지만 집안의 압력으로 진호와 같이 쫓겨나 밖에서 살았던 거죠. 그녀의 말을 듣는 동안 제 머릿속은 혼란으로 가득 찼어요. 40년 전의 기억이 마치 어제 일처럼 선명하게 떠올랐습니다. 미숙과 함께했던 시간들, 그리고 그녀를 잃었던 날들이 스쳐 지나갔어요. 그러면 너가 내 아들이라는 거야? 저는 진호를 바라보며 물었어요. 제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지만 그 안에는 믿고 싶지 않은 감정도 담겨 있었어요. 진호는 조심스럽게 제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네, 맞아요. 할아버님 아니, 아버지, 저는 당신의 아들입니다. 그 순간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하지 못했어요. 그저 고개를 떨군 채 서류를 손에 쥔 채로 가만히 있었죠. 눈물이 차오르는 걸 느끼며 저는 한참을 그렇게 앉아 있었어요. 미숙이가 나에게 말하지 않았던 이유가 있었겠지. 내가 가난해서 너를 키울 자신이 없어서 그래서 그렇게. 할머니는 고개를 저으며 제 말을 막았어요. 아니에요. 미숙이는 당신을 사랑했어요. 진호를 낳고 당신에게 돌아가려 했지만 당신에게 여자가 생겼다고 하더라고요. 그녀의 이야기를 들으며 저는 더 이상 감정을 억누를 수 없었어요. 40년이라는 세월 동안 쌓였던 감정이 한순간에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미숙을 다시 떠올리는 것도, 제 친아들을 바로 앞에 두고 있는 것도 모두가 믿기지 않는 현실 같았죠. 저는 결국 눈물을 흘리며 말했어요. 너가 미숙이를 그렇게 떠나보내야 했다니. 그리고 너가 이제야 나를 찾아왔다니. 너무 늦었지만 그래도 너가 이렇게 와줘서 고맙구나. 진호는 제 손을 꼭 잡고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부터는 제가 곁에 있을게요. 절대 혼자 두지 않을 거예요. 그 순간 제 삶의 모든 것이 뒤집힌 것 같았어요. 이루어질 수 없었던 사랑의 흔적이 다시금 제 앞에 서 있는 것을 보며 저는 그 자리에 앉아 오래도록 울었어요. 그날 이후 제 삶은 놀라운 속도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숨겨졌던 진실들이 밝혀진 뒤 진호는 제가 다시 혼자 남아 힘들게 사는 것을 두고 볼 수 없다고 했어요. 아버지, 이제 저희 집으로 가요. 여기서는 더 이상 아버지가 지내시면 안 돼요. 진호의 단호한 말에 저는 처음엔 거절했어요. 진호야, 난 이런 곳에서 오래 살아서 괜찮아. 너희 집까지 가는 건 너무 부담스럽다. 하지만 진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그의 눈빛 속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고 결국 저는 그의 제안을 받아들이게 되었어요. 진호가 데려간 곳은 강남의 한 고급 아파트였어요. 넓은 거실과 창밖으로 보이는 멋진 풍경은 제가 평생 살아왔던 세상과는 너무나 다른 곳이었죠. 저는 문턱을 넘으면서도 긴장이 풀리지 않았어요. 진호야, 이런 데서 내가 어찌 살겠니? 너무 생소하고 불편할 것 같다. 하지만 진호는 저를 다독이며 말했어요. 아버지, 이건 아버지가 누리셔야 할 삶이에요. 이제는 편하게 사셔야죠. 아침에 눈을 뜨면 이미 따뜻한 식사가 준비되어 있었어요. 영양사가 매일 아침 찾아와 건강식을 만들어주고 몸 상태에 맞는 식단을 조정해 주었어요. 한 번도 이렇게 잘 챙겨 먹어본 적이 없는 저로서는 이 모든 게 꿈만 같았어요. 아버지, 이제 반찬 걱정은 하지 마세요. 제가 다 알아서 해드릴게요. 진호의 말에 저는 고맙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했어요. 내가 이런 대접을 받아도 되는 사람인지 모르겠다. 제 말을 들은 진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버지, 이건 당연한 거예요. 오히려 제가 더 해야 할 게 많아요. 진호의 집에는 손주들도 있었어요.
어린 아이들이 방에서 뛰어놀며 밝은 에너지를 뿜어냈죠. 저는 손주들이 제 곁으로 와서 장난을 치거나 할아버지 하고 부를 때마다 눈물이 날 것 같았어요. 진호야, 이렇게 귀여운 손주들이 있어서 내가 정말 복이 많다. 제가 말하자 진호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아버지가 오셔서 이 집이 더 따뜻해졌어요. 손주들과 시간을 보내는 것은 제게 새로운 기쁨이었어요. 그들의 웃음소리와 장난치는 모습은 제가 겪었던 외로움과 고통을 씻어내주는 듯 했죠. 손주들은 제가 예전에 살아왔던 고단한 세상을 모르겠지만 그들의 순수함이 저를 치유해주는 것 같았어요. 진호는 또 다른 선물을 준비했어요. 아버지, 이 집이 불편하시면 좀 더 아늑한 곳을 찾아보려고 해요. 그의 말에 저는 놀라서 손사래를 쳤어요. 진호야, 이 집도 충분히 좋은데 뭘 또 준비하겠다는 거냐? 진호는 미소를 지으며 말했어요. 아버지께 더 좋은 걸 해드리고 싶은 마음이에요. 이런 진호의 마음은 제가 느껴본 적 없는 따뜻함이었어요. 누군가의 보살핌을 받는다는 게 이렇게 큰 위로가 되는 줄 몰랐어요. 그러나 가장 행복한 건 물질적인 풍요나 편안함이 아니었어요. 저는 진호와 함께 지내면서 마음으로 통하는 진짜 가족이 있다는 것이 얼마나 큰 축복인지 깨달았어요. 그동안 외로움과 고통 속에서 살아온 제가 마지막에 이렇게 큰 선물을 받다니 세상에 이런 일이 있을까 싶었어요. 진호는 저에게 늘 말했어요. 아버지, 이제는 걱정하지 말고 건강하게 지내세요. 저와 아이들, 그리고 이 가족이 아버지를 지켜드릴게요. 그 말을 들을 때마다 제 마음은 따뜻해졌어요. 그리고 문득 하늘에서 저를 지켜보고 있을 박미숙의 얼굴이 떠오르곤 했죠. 미수가, 너가 보낸 선물이 이런 걸까? 너가 저 아이를 내게 보내준 걸까? 저는 그렇게 중얼거리며 새로운 가족과 함께하는 지금의 삶에 감사했습니다. 이 모든 것은 저에게 새로운 시작이었어요. 평생 힘겹고 고단했던 시간을 지나 마지막에 도달한 이 행복은 정말 상상도 못했던 선물이었어요. 진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던 어느 날 예상치 못한 손님이 찾아왔어요. 그 손님은 바로 정기였습니다. 정기는 고개를 숙인 채 문 앞에 서 있었고 그의 초췌한 모습은 제가 기억하던 아들과는 너무 달라 보였어요. 아버지, 저 왔습니다. 그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꺼냈어요. 저는 순간 말을 잇지 못하고 그의 얼굴을 가만히 바라봤습니다. 한때 저를 배신하고 요양원에 버리고 간 아들. 저를 버린 건 물론이고 모든 것을 망가뜨리고도 뒤돌아보지 않았던 그 아들이 지금 제 앞에 서 있었죠. 정기는 집 안으로 들어왔어요. 그의 옷차림은 초라했고 얼굴에는 피곤과 스트레스가 가득한 표정이었어요. 아버지, 정말 죄송합니다. 이렇게 찾아뵐 면목도 없지만 그래도 한 번만 기회를 주세요. 그의 말을 듣자 제 가슴 한편에서 분노와 서운함이 동시에 치밀어 올랐어요. 하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보는 아들이라는 사실에 어쩔 수 없는 복잡한 감정이 교차했죠. 정기야, 너가 나를 이렇게 찾아올 줄은 몰랐다. 저는 차분히 말을 꺼냈지만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너가 나를 요양원에 버리고 그 후 연락 한 통 없던 그 시간이 얼마나 긴 줄 아니? 정기는 고개를 푹 숙인 채 말을 이어갔어요. 아버지, 제가 잘못했어요. 그땐 정말 어리석고 돈에 눈이 멀어 아버지를 제대로 보지 못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너무 후회하고 있어요. 그의 말에 저는 냉정하게 물었어요. 그 후회라는 게 지금 너의 처지 때문에 나오는 것 아니냐? 회사 망해서 빚쟁이들에게 쫓기니까 이제 와서 아버지가 필요해진 거겠지. 정기는 고개를 들지 못한 채 주먹을 꽉 쥐고 눈물을 흘렸어요. 맞아요, 아버지. 제가 그렇게 아버지를 버렸던 걸 뼈저리게 후회하고 있어요. 아버지를 생각하며 매일 죄책감에 시달렸어요. 이제라도 용서해 주시면 제가 다시는 아버지 곁을 떠나지 않을게요.
하지만 저는 단호히 고개를 저었어요. 이제 와서 아버지를 찾지 마라. 난 이미 너에게 죽은 사람이다. 그렇게 만든 건 바로 너였으니까. 정기의 얼굴이 순식간에 창백해졌어요. 그는 눈물을 참지 못하고 엉엉 울기 시작했어요. 아버지, 제발 한 번만 제발요. 그 모습을 지켜보던 진호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어요. 그는 한쪽에 조용히 서서 묵묵히 제 곁을 지켜줄 뿐이었어요. 진호는 정기와 저의 대화를 방해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그의 눈빛에는 확고한 결심이 담겨 있었어요. 정기의 사과와 눈물에도 저는 흔들리지 않았어요. 지난 세월 동안 제가 겪었던 고통과 외로움이 단순한 사과 한마디로 사라질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으니까요. 정기야, 너가 무슨 말을 해도 나는 너를 쉽게 용서할 수 없을 것 같다. 너가 나를 어떻게 대했는지, 어떤 상처를 줬는지 너는 제대로 알지 못할 거야. 정기는 흐느끼며 대답했어요. 아버지, 제가 얼마나 큰 잘못을 했는지 알아요. 하지만 이제라도 잘하고 싶어요. 아버지를 모시고 싶어요. 그 말에 저는 비웃듯 쓴웃음을 지었어요. 모신다고? 너는 이미 네 부모를 버린 사람이다. 나는 너에게 그런 자격을 주고 싶지 않다. 그 순간 정기는 무너진 듯 주저앉았어요. 그의 울음소리가 방 안에 울려 퍼졌지만 저는 흔들리지 않으려고 애썼어요. 정기가 떠난 뒤 진호가 조용히 제 옆으로 다가왔어요. 아버지, 괜찮으세요? 그는 걱정 어린 눈빛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저는 깊은 한숨을 내쉬며 대답했어요. 진호야, 괜찮지 않을 수는 없다. 그래도 너라도 내 옆에 있어서 다행이다. 진호는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항상 곁에 있을게요. 더는 아버지가 그런 상처를 받지 않도록 제가 지켜드릴 겁니다. 그의 말에 저는 고마운 마음으로 그의 손을 잡았어요. 진호야, 너가 있어서 내가 살아갈 힘을 얻는다. 너가 내게 준 이 새로운 삶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구나. 진호와 함께 있는 이 시간이 저에게는 새로운 가족의 의미를 가르쳐 주고 있었어요. 정기의 방문은 고통스럽고 힘들었지만 그와 달리 진호의 존재는 제 삶의 빛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진호와 함께 새로운 삶을 살아가던 어느 날, 그는 제게 뜻밖의 제안을 했어요. 아버지, 우리 회사에 오셔서 조금만 도와주시면 어떨까요? 저는 진호의 말을 듣고 깜짝 놀랐어요. 회사. 아니, 내가 무슨 회사 일을 해? 이 나이에 뭘 할 수 있겠니? 하지만 진호는 고개를 저으며 웃었어요. 아버지, 제가 무리한 부탁을 드리는 게 아니에요. 그저 제가 고민될 때 조언을 좀 구하고 경험에서 우러나오는 말씀을 듣고 싶어요. 그의 진지한 표정을 보며 저는 한번 생각해 보기로 했어요. 너가 그렇게 말한다면 가끔 도와주는 건 괜찮겠지. 하지만 너무 큰 기대는 하지 마. 그렇게 시작된 일이었지만 결과적으로 제 삶에 큰 변화를 가져왔어요. 진호가 운영하는 회사는 IT 기술을 중심으로 다양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기업이었어요. 저로서는 생소한 분야였지만 회사의 직원들과 이야기를 나누며 그들의 열정을 느낄 수 있었어요. 진호는 회사 내에서 존경받는 리더였고 저는 그가 얼마나 훌륭한 아들인지 다시금 깨달았어요. 제 역할은 단순했어요. 진호가 중요한 결정을 앞두고 있을 때 그가 고민스러운 문제를 들고 와 제게 조언을 구하는 거였죠. 아버지, 이 프로젝트를 진행해야 할지 고민입니다. 위험이 크긴 하지만 성공한다면 큰 이익을 낼 수 있어요. 그런 이야기를 들을 때면 저는 제가 젊었을 때 겪었던 경험과 삶의 교훈을 바탕으로 솔직한 의견을 말했어요. 진호야, 위험을 무릅쓴다는 건 늘 두려운 일이지만 그만큼의 준비와 실행력을 갖춘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 있지. 다만 주변 사람들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선에서 결정을 내려야 한다. 이런 대화는 진호뿐 아니라
그의 회사 직원들에게도 긍정적인 영향을 주었어요. 대표님 아버님은 정말 현명하시네요. 저희도 조언을 들을 기회가 있으면 좋겠어요. 직원들이 이런 말을 할 때면 저는 조금 부끄럽기도 했지만 동시에 뿌듯한 마음이 들었어요. 가끔은 회사에서 진행하는 이벤트나 중요한 회의에 초대받아 참석하기도 했어요. 직원들은 저를 따뜻하게 맞아주었고 진호는 늘 제자리를 준비해 두었죠. 제가 가진 지혜와 경험을 나눌 때마다 그들은 제 이야기에 귀를 기울이며 감사하다는 말을 전했어요. 그들의 진심 어린 반응은 제가 다시금 자신감을 찾는 계기가 되었어요. 아버지가 계셔서 저희 회사는 더 단단해지고 있습니다. 진호의 말에 저는 웃으며 대답했어요. 내가 뭘 한다고 그러니? 그저 너가 잘해서 여기까지 온 거지. 회사에서 일을 한다고 해서 제 생활이 크게 바빠지거나 힘들어진 건 아니었어요. 진호는 오히려 제가 무리하지 않도록 배려했고 제가 필요할 때만 회사를 방문하도록 했어요. 그런 점이 저를 더 편안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가끔은 직원들과 함께 식사도 하고 회사가 이루어낸 성과를 축하하는 자리에도 참석했어요. 그들은 제가 진호의 아버지라는 사실만으로도 존경심을 보이며 다가왔죠. 그들의 따뜻한 태도에 저는 오랜 시간 잃었던 자존감을 조금씩 되찾을 수 있었어요. 나이와 상관없이 경험과 지혜로 누군가에게 도움을 줄 수 있다는 사실이 제게 큰 위로가 되었어요. 진호의 회사에서의 시간이 제 인생을 또 한 번 역전시키고 있었어요. 이제는 매일 아침 눈을 뜰 때마다 행복한 마음이 먼저 찾아와요. 그동안의 고단함과 외로움은 마치 오래된 꿈처럼 멀게 느껴지죠. 진호는 이제 제게 단순한 아들이 아니라 삶의 의미와 기적을 상징하는 존재가 되었어요. 그가 보여준 사랑과 헌신 덕분에 제 마음속 깊이 자리 잡았던 상처들도 하나씩 치유될 수 있었어요. 아침이면 손주들의 웃음소리가 집안을 가득 채워요. 그들의 천진난만한 얼굴을 보면 자연스럽게 미소가 지어져요. 할아버지, 오늘 놀이터 가요. 손주들이 제 손을 잡아 끌며 제잘거릴 때면 이 나이에 이런 기쁨을 누리게 될 줄 몰랐던 과거에 제가 떠올라요. 그래, 가자꾸나. 너희랑 있으면 나도 젊어지는 것 같다. 손주들과 함께 뛰놀며 느끼는 행복은 그 어떤 값진 보물과도 비교할 수 없어요. 가끔은 문득 폐공장에서 보냈던 날들이 떠오르기도 해요. 비가 새는 지붕 아래에서 떨며 잠을 청하던 그 추운 밤들, 배고픔을 참지 못해 쓰레기통을 뒤지던 순간들, 그리고 길가에서 사람들의 무심한 시선을 받으며 폐지를 주었던 그 시간이요. 그 모든 고단했던 날들이 이제는 너무 멀게 느껴지지만 그때의 기억은 제가 지금의 행복을 더욱 소중히 여기게 만드는 이유가 되었어요. 그 시절이 없었다면 지금 이 행복을 느끼지 못했겠지. 얼마 전 진호가 뜻밖의 소식을 전했어요. 아버지, 폐공장 부지를 제가 매입했어요. 뭐라고? 그곳을 왜 산 거냐? 그곳은 아버지께 의미가 있는 곳이잖아요. 제가 그곳을 새로운 프로젝트의 시작점으로 삼고 싶어요. 그 말을 들으며 마음 한편이 뭉클해졌어요. 제가 힘겹게 보낸 시간들조차 진호는 새로운 도전과 희망의 상징으로 만들어가고 있었어요. 아버지, 그곳에서 새로운 사업을 시작하려고 해요. 아버지가 맡아서 해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진호야, 내가 무슨 힘으로 그런 걸 하겠니? 그저 너가 잘 되는 모습을 보는 것만으로도 내겐 충분하다. 알았어요, 아버지. 그럼 제가 잘해볼게요. 아버지께 자랑스러운 아들이 되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이 나이에 찾아온 이 인생의 기적은 그 무엇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값진 선물이에요. 진호와 함께하는 매일은 새로운 행복으로 가득 차 있어요. 손주들의 사랑으로 웃음소리가 넘치는 집에서 저는 마침내 가족의 따뜻함을 온전히 느낄 수 있게 되었어요. 이제는 자신 있게 말할 수 있어요. 인생은 결코 늦지 않았다. 아무리 힘든 시간을 겪더라도 새로운 행복은 언제나 우리를 기다리고 있다고요. 삶이 끝나는 날까지 저는 지금의 행복을 마음껏 누리며 살아갈 거예요.
여러분 인생도 항상 행복하셨으면 해요. 이야기가 좋았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세요. 제 이름은 김용주입니다. 올해 70살이 되었어요. 제 인생 이야기를 들려드리려고 해요. 어쩌면 여러분께 조금이나마 도움이 될 수 있을까 싶어서요. 저는 6.25가 끝나고 얼마 지나지 않아 전라도의 작은 시골 마을에서 태어났어요. 그 시절 우리나라가 얼마나 가난했는지 아시죠? 우리 집은 그 중에서도 가난한 편이었어요. 어머니께서 제게 자주 하시던 말씀이 있어요. 용주야, 너가 태어났을 때 얼마나 작고 말랐는지 몰라. 소미불에 싸서 아궁이 옆에 뉘어놓고 살려는 게 기적이야. 그 말씀을 들을 때마다 제 가슴이 아팠어요. 태어날 때부터 고생이었나 봐요. 우리 부모님은 농사를 지으셨어요. 그런데 날씨가 우리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어떤 해는 가뭄이 심해서 모내기를 못했고 또 어떤 해는 홍수가 나서 모든 농작물이 물에 잠겼어요. 그럴 때마다 부모님은 빚을 내셨죠. 그 빚이 눈덩이처럼 불어나더라고요. 어린 시절 제 일과는 이랬어요. 새벽에 일어나 물을 길어오고 쌀을 씻고 아궁이에 불을 지폈죠. 그리고 소에게 꼴을 주고 닭에게 모이를 주고 해가 뜨기 전부터 일하기 시작해서 해가 질 때까지 쉴 새 없이 일했어요. 학교요? 저는 학교에 다니지 못했어요. 집안 형편이 너무 어려워서 학비를 낼 수가 없었거든요. 아직도 기억나요. 이웃집 아이들이 학교 가방을 메고 학교에 가는 모습을 바라보던 그 순간들이요. 얼마나 부러웠는지 몰라요. 그 아이들의 웃음소리, 책 읽는 소리. 저도 그렇게 살고 싶었어요. 16살 때였어요. 사고로 어머니가 돌아가시고 아버지께서 술에 취해 들어오셔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용주야, 미안하다. 너가 공부하고 싶어 하는 거 아빠가 다 안다. 하지만 어쩔 수 없구나. 우리 형편이 이러니 내 엄마라도 있었으면 희망이라도 있을 텐데. 그날 밤 저는 이불 속에서 울었어요. 하지만 그게 마지막이었어요. 다시는 울지 않기로 다짐했거든요. 20살이 되자마자 저는 서울로 올라왔어요. 시골에 있어봐야 미래가 없다고 생각했거든요. 부모님께 돈 벌어서 꼭 돌아오겠다고 약속하고 떠났어요. 서울에 와보니 정말 다른 세상이더라고요. 높은 빌딩들, 번화한 거리. 하지만 그 속에서 저 같은 시골 처녀가 설 자리는 없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봉제 공장에서 일했어요. 아침 7시부터 밤 10시까지 쉬지 않고 재봉틀을 돌렸죠. 손가락이 바늘에 찔려 피가 나고 붓고 아팠지만 울지 않았어요. 참아야 했으니까요. 밤에는 근처 식당에서 설거지를 했어요. 그렇게 하루에 3시간 정도 잠을 자며 살았어요. 어떤 날은 너무 피곤해서 그대로 쓰러질 것 같았어요. 하지만 아버지 생각을 하면 다시 일어날 수 있었어요. 용주야, 밥은 먹었니? 가끔 아버지께서 전화를 주셨어요. 네, 아버지. 잘 먹고 있어요. 걱정 마세요. 그렇게 대답하고 나면 눈물이 났어요. 사실 며칠째 제대로 된 끼니를 못 먹고 있었거든요. 하지만 아버지께 걱정 끼쳐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결혼이요? 그런 생각을 할 여유가 어디 있었겠어요. 가끔 봉제 공장에 천을 배달하러 오는 젊은 남자가 저를 유심히 쳐다보곤 했어요. 한 번은 저에게 말을 걸더라고요. 처음 뵙겠습니다. 혹시 시간 되시면 차라도 한잔 하실래요? 그때 제 대답이 기억나요. 죄송해요. 저는 시간이 없어요. 그 말은 거짓이 아니었어요. 정말 시간이 없었거든요. 일하랴, 빚 갚으랴. 그게 제 인생의 전부였으니까요. 친구요? 그것도 사치였어요. 봉제 공장에서 몇몇 언니들이 절 불러 술 한잔 하자고 했었죠. 하지만 저는 항상 거절했어요. 그 시간에 조금이라도 더 일해서 돈을 벌어야 했으니까요.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때로는 너무 힘들어서 포기하고 싶었죠. 하지만 그럴 때마다 아버지 얼굴이 떠올랐어요.
그리고 다시 일어났죠. 어느덧 제 나이가 30이 되어가고 있었어요. 그때쯤 제가 일하던 봉제 공장이 문을 닫게 되었어요. 갑자기 일자리를 잃어버린 저는 정말 막막했죠. 하지만 오래 시리에 빠져 있을 수는 없었어요. 당장 먹고 살아야 했으니까요. 며칠을 이 공장 저 공장 기웃거리며 일자리를 찾아다녔어요. 다행히 동대문 근처의 한 의류 공장에서 일할 수 있게 되었죠. 그곳에서 저는 제 인생에 큰 영향을 미치게 될 사람을 만났어요. 바로 이미경이라는 여자였죠. 미경이는 저와 같은 나이였어요. 처음 만났을 때 미경이의 눈빛이 아직도 기억나요. 지친 듯 하면서도 어딘가 강인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나중에 알고 보니 미경이도 저와 비슷한 처지였어요. 가난한 집안 출신에 빚에 시달리는 처지. 우리는 너무나 닮아 있었죠. 처음에는 서로를 경계했어요. 아시잖아요, 세상이 얼마나 험한지. 누군가를 온전히 믿는다는 게 얼마나 위험한 일인지 우리는 잘 알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처음에는 그저 일할 때 옆자리에 앉은 동료 정도로만 여겼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마음을 열게 되더라고요. 어느 날 점심시간에 미경이가 제게 말을 걸었어요. 저기 용주야. 혹시 이 김밥 좀 나눠 먹을래? 내가 좀 많이 싸왔거든. 그 말에 저는 좀 당황했어요. 누군가 제게 이렇게 다정하게 말을 건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아, 그래, 고마워. 그렇게 우리는 처음으로 함께 점심을 먹었어요. 그날 이후로 우리는 조금씩 가까워지기 시작했죠. 미경이는 저와 달리 학교를 다녔더라고요. 고등학교까지 나왔대요. 그래서 그런지 말하는 것도 조리 있고 세상 물정도 저보다 밝았어요. 처음에는 그런 미경이가 좀 부럽기도 했어요. 하루는 제가 작업 지시서를 잘못 읽어서 옷을 엉뚱하게 만들었어요. 공장장님한테 크게 혼날 뻔했는데 미경이가 나서서 저를 도와줬어요. 제가 지시를 잘못 전달했어요. 제 잘못입니다. 그렇게 말하더라고요. 나중에 왜 그랬냐고 물었더니 미경이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우리가 서로 도와야지. 누가 도와주겠어. 그 말에 제 눈시울이 뜨거워졌어요. 그 일 이후로 우리는 더 가까워졌어요. 쉬는 시간이면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곤 했죠. 미경이는 어렸을 때 어머니를 여의고 아버지 손에 자랐대요. 그것도 저와 비슷하다고 생각했어요. 저도 어머니가 안 계시니까요. 점점 미경이와 이야기를 나누는 게 즐거워졌어요. 그동안 말하지 못했던 이야기들, 혼자 끙끙 앓았던 고민들을 털어놓을 수 있었거든요. 미경이는 늘 제 말을 잘 들어주었어요. 용주야, 넌 정말 대단해. 그 힘든 시간을 어떻게 견뎌냈어? 그렇게 말해주는 미경이가 고마웠어요. 어느 날은 야근을 하다가 갑자기 어지러움을 느꼈어요. 그날따라 점심도 제대로 못 먹고 일만 했거든요. 그때 미경이가 저를 부축해 주더라고요. 용주야, 괜찮아? 얼굴이 너무 파래. 그러더니 자기가 아끼던 초콜릿을 주면서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이거라도 먹어. 당 떨어지면 큰일 나. 그 순간 왠지 모를 따뜻함을 느꼈어요. 정말 오랜만에 느껴보는 감정이었죠. 시간이 지나면서 우리는 서로에게 의지하게 되었어요. 힘든 일이 있으면 서로의 어깨를 두드려주고 위로해 주었죠. 때로는 말없이 그저 옆에 있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되었어요. 점심시간이면 도시락을 나눠 먹곤 했어요. 처음에는 미경이가 주로 도시락을 싸왔는데 어느 날부터인가 저도 도시락을 싸오기 시작했죠. 어머, 용주야, 오늘은 도시락을 싸왔네? 응, 너 덕분에 나도 이제 도시락 싸는 재미를 알았어. 그렇게 말하면서 우리는 함께 웃었어요. 주말이면 가끔 미경이와 함께 시장에 가곤 했어요. 값싼 옷가지들을 구경하면서 즐거운 시간을 보냈죠. 한 번은 미경이가 예쁜 스카프를 보더니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용주야, 이거 정말 예쁘다. 언젠가
우리 이런 거 하나씩 사서 맞춰 입자. 그 말에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왔어요. 그동안 느껴보지 못했던 소소한 행복이었죠. 어느 날 퇴근길에 미경이가 저를 불렀어요. 용주야, 잠깐 시간 있어? 할 이야기가 있어서. 미경이의 표정이 심상치 않아 보였어요. 우리는 근처 공원 벤치에 앉았죠. 그때 미경이가 갑자기 눈물을 흘리기 시작했어요. 미경아, 무슨 일 있어? 제가 걱정스럽게 물었더니 미경이가 흐느끼면서 말하더라고요. 우리 아버지가 몸이 많이 안 좋으셔. 병원비가 너무 많이 나와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마음이 무거워졌어요. 저도 모르게 미경이의 손을 잡았죠. 얼마나 필요해? 제가 물었어요. 미경이는 고개를 저으며 말했어요. 아니야, 그냥 이야기하고 싶어서. 너한테 부담 주고 싶지 않아. 하지만 저는 망설이지 않고 제 통장에 있던 돈을 모두 꺼내 미경이에게 건넸어요. 그동안 모아둔 얼마 안 되는 저축이었지만 그때는 그게 제가 할 수 있는 전부였어요. 미경아, 이걸로 아버님 병원비에 보태. 나중에 천천히 갚아도 돼. 미경이는 놀란 표정으로 저를 바라봤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저를 꼭 안아주었죠. 고마워. 용주야, 정말 고마워. 그 순간 저는 깨달았어요. 미경이는 단순한 직장 동료가 아닌 제 인생의 첫 진정한 친구라는 걸요. 그 일 이후로 우리의 우정은 더욱 돈독해졌어요. 서로를 위해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사이가 되었죠. 미경이는 제게 가족 같은 존재가 되어갔어요. 그동안 그렇게 그리워하던 가족의 온기를 미경이에게서 느낄 수 있었거든요.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가 제 인생에서 가장 행복한 시간이 아니었나 싶어요. 비록 여전히 가난하고 힘들었지만 미경이라는 친구가 있어 세상이 조금은 덜 춥고 덜 외롭게 느껴졌거든요. 시간이 참 빠르더라고요. 어느새 제 나이가 45이 되었어요. 그해 봄, 드디어 부모님의 빚을 모두 갚았어요. 25년이란 긴 세월 동안 고된 노동으로 맺은 결실이었죠. 그날 은행에서 빚을 다 갚았다는 확인서를 받아들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이 아직도 생생해요. 봄바람이 얼굴을 스치는데 그 바람이 처음으로 상쾌하게 느껴졌어요. 집에 도착해서 거울을 봤더니 제 얼굴에 환한 미소가 번져 있더라고요. 그동안 웃을 일이 별로 없어서 제 웃는 모습을 보는 것도 오랜만이었어요. 손은 거칠어지고 허리는 굽었지만 마음만은 그 어느 때보다 가벼웠어요. 그날 밤 오랜만에 편안한 잠을 잤어요. 꿈에서 어머니를 만났는데 어머니가 저를 꼭 안아주시며 이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용주야, 고생 많았다. 이제 너를 위해 살아라. 눈물이 날 것 같았지만 꿈속에서도 눈물을 참았어요. 그동안 울지 않는 게 습관이 되어서 그랬나 봐요. 빚을 다 갚은 후에도 저는 계속 일했어요. 이제는 저를 위해 그리고 혹시 모를 미래를 위해 저축을 하기 시작했죠. 미경이가 농담 삼아 이렇게 말하곤 했어요. 용주야, 일에 너무 빠진 거 아니야? 이제 좀 쉬어도 되잖아. 그럴 때마다 저는 웃으면서 대답했죠. 일하는 게 습관이 돼서 그래. 그리고 아직 내 집이 없잖아. 그러면 미경이가 제 어깨를 토닥이며 말했어요. 넌 꼭 좋은 집 장만할 거야. 내가 보증할게. 그렇게 6년이 더 지났어요. 54살이 되던 해 겨울, 드디어 제 집을 장만했어요. 작은 반지하 아파트였어요. 좁고 습하긴 했지만 제게는 그 어떤 궁전보다 소중한 보금자리였죠. 집을 계약하고 처음 열쇠를 받아들었을 때의 느낌을 잊을 수가 없어요. 손에 쥐어진 차가운 열쇠가 마치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을 여는 열쇠 같았어요. 떨리는 손으로 문을 열고 집 안으로 들어섰을 때 참았던 눈물이 터져 나왔어요. 드디어 내 집이다.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평생 남의 집에서 살아온 제게 이건 정말 꿈만 같은 일이었거든요. 방 안을 이리저리 둘러보면서 이곳저곳을 만져봤어요.
조금은 갈라진 벽지, 오래된 마루. 그 모든 게 너무나 소중하게 느껴졌어요. 그날 밤 맨 바닥에 이불을 깔고 누웠는데도 그렇게 편안할 수가 없었어요. 천장을 올려다보며 생각했죠. 이제 정말 내 인생의 이막이 시작되는구나. 우리 아버지랑 같이 살면 좋았을 텐데. 아버지는 제가 집 사기 2년 전에 돌아가셨어요. 안타까운 마음은 뒤로 하고 다음 날부터 조금씩 집을 꾸미기 시작했어요. 작은 화분에 꽃을 심고 벽에 액자도 걸었죠. 미경이가 와서 집들이를 해줬어요. 단둘이였지만 정말 즐거운 시간이었어요. 용주야, 축하해. 너가 이렇게 멋진 집을 가질 줄 알았어. 미경이가 말했어요. 저는 미경이의 손을 꼭 잡으며 대답했죠. 고마워, 미경아. 너가 있어서 여기까지 올 수 있었어. 그렇게 조금씩 새 생활에 적응해 갔어요. 아침에 일어나면 제 집에서 차를 마시고 퇴근 후에는 제 집으로 돌아오는 게 그렇게 행복할 수가 없었어요. 가끔은 출근하기 싫어서 이불 속에 더 오래 누워있기도 했죠. 그럴 때마다 스스로에게 말했어요. 이제 조금은 편하게 살아도 돼. 하지만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도 있었어요. 이렇게 평온한 날들이 계속될 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동안 살아오면서 배운 게 있다면 행복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거였어요. 그러던 어느 날 밤이었어요. 늦은 시간에 갑자기 전화가 왔어요. 발신자를 보니 미경이더라고요. 이 시간에 웬일이지?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전화를 받자마자 미경이의 떨리는 목소리가 들렸어요. 용주야, 나 좀 만나자. 너한테 부탁할 게 있어.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는 것 같았어요. 미경이의 목소리에서 뭔가 심각한 일이 있음을 직감했거든요. 게다가 이 늦은 시간에 만나자니 분명 급한 일임이 틀림없었죠. 미경아, 무슨 일이야? 지금 어디야? 제가 물었어요. 미경이가 대답했어요. 집 앞이야. 미안해. 이런 시간에. 근데 정말 중요한 얘기가 있어. 저는 망설임 없이 말했어요. 알았어. 금방 나갈게. 거기서 기다려. 전화를 끊고 급하게 옷을 챙겨 입었어요. 현관문을 열고 나가면서 문득 불안한 예감이 들었어요. 무슨 일일까? 설마. 엘리베이터를 타고 내려가는 동안 온갖 생각이 머릿속을 스쳐 지나갔어요. 미경이와의 우정은 제 인생의 전부나 다름없었어요. 그 친구의 간절한 부탁을 저는 절대 거절할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죠. 아파트 입구에 도착하자 미경이가 보였어요. 늦은 밤인데도 불구하고 화장기 하나 없는 얼굴로 서 있더라고요. 눈가가 붉어 보였어요. 분명 울었던 것 같았어요. 미경아, 무슨 일이야? 제가 다가가 물었어요. 미경이가 저를 보더니 갑자기 울음을 터뜨렸어요. 용주야, 나 어떡하지? 저는 미경이를 안아주었어요. 무슨 일인지 천천히 얘기해봐. 내가 들어줄게. 미경이가 흐느끼며 말했어요. 내가 사업을 시작했어. 근데 지금 큰 위기야. 너의 도움이 필요해. 그 말을 듣는 순간 왠지 모를 불안감이 저를 덮쳤어요. 하지만 동시에 친구를 돕고 싶다는 마음도 강했죠. 저는 미경이의 손을 잡고 말했어요. 일단 들어가서 얘기하자. 추운데 여기 있지 말고. 집으로 들어가는 동안 제 머릿속은 복잡한 생각으로 가득 찼어요. 미경이의 부탁이 무엇일지, 제가 어떻게 도와줄 수 있을지, 그리고 이 상황이 우리의 우정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 그때는 미처 몰랐어요. 이 밤이 제 인생을 완전히 뒤바꿔 놓을 거라는 걸. 그리고 제가 지금까지 쌓아온 모든 것을 잃게 될 거라는 걸. 집으로 들어서자 미경이가 소파에 앉았어요. 형광등 불빛 아래에서 보니 미경이 얼굴이 더 헬쑥해 보였어요. 눈가에는 짙은 다크서클이 내려앉아 있었고 입술은 바짝 말라 있더라고요. 차라도 한 잔 마실래? 제가 물었어요. 미경이가 고개를 저었어요.
괜찮아. 그냥 얘기부터 하자. 저는 미경이 맞은편에 앉았어요. 미경이의 떨리는 손을 잡아주며 말했죠. 자, 이제 천천히 얘기해봐. 무슨 일이야? 미경이가 깊은 한숨을 내쉬더니 떨리는 목소리로 말하기 시작했어요. 용주야, 나 사업을 더 크게 하려고 해. 건강기능식품 판매 말이야. 시장 조사도 해봤는데 정말 전망이 좋아. 하지만 초기 자금이 필요해. 내 전 재산을 다 투자했는데도 모자라. 제발, 나 좀 도와줘. 미경이의 말을 듣고 있자니 머릿속이 복잡해졌어요. 한편으로는 미경이를 돕고 싶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불안한 마음이 들었어요. 제가 그동안 어렵게 모아온 돈, 그리고 겨우 장만한 이 집, 모든 게 위험해질 수 있다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미경아, 그 사업 정말 괜찮은 거야? 위험하지는 않아?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미경이가 고개를 끄덕이며 말했어요. 응, 정말 괜찮아. 내가 6개월 동안 준비했어. 시장 조사도 꼼꼼히 했고 전문가의 조언도 들었어. 절대 실패할 리가 없어. 미경이의 눈빛에서 자신감이 느껴졌어요. 하지만 동시에 절박함도 보였죠. 얼마나 필요한데? 제가 물었어요. 미경이가 잠시 망설이더니 대답했어요. 5천만 원 정도.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이 막혔어요. 5천만 원이라니 제게는 너무나 큰 돈이었어요. 그동안 모아둔 저축금의 거의 전부였죠. 미경아, 그건. 제가 말을 꺼내려는데 미경이가 제 손을 꼭 잡았어요. 용주야, 나 정말 절실해. 이번이 내 인생 마지막 기회야. 너 아니면 누구한테 부탁할 수가 없어. 미경이의 눈에 눈물이 고이는 걸 봤어요. 그 순간 제 마음이 흔들렸어요. 미경이와의 추억들이 스쳐 지나갔죠. 힘들 때 서로 의지하며 버텨온 시간들. 알았어. 미경아, 내가 도와줄게. 결국 그렇게 말해버렸어요. 미경이가 놀란 듯 저를 쳐다봤어요. 그리고는 갑자기 일어나 저를 꼭 안아주었죠. 고마워, 용주야. 정말 고마워. 널 실망시키지 않을게. 꼭 성공해서 은혜 갚을게. 다음 날 우리는 은행에 갔어요. 제 집을 담보로 대출을 받고 미경이의 사업 자금 보증인이 되어주었죠. 서류에 서명할 때 손이 떨렸어요. 이게 정말 잘하는 일일까 하는 의문이 들었지만 이미 뒤로 물러설 수는 없었어요. 그렇게 미경이의 사업이 시작됐어요. 처음 몇 달 동안은 정말 잘 풀리는 것 같았어요. 미경이가 자주 연락해서 사업 진행 상황을 알려주었거든요. 매출이 늘어나고 있다며 신나하는 미경이의 목소리를 들으면 저도 덩달아 기분이 좋아졌어요. 용주야, 이번 달 매출이 지난달보다 30% 늘었어. 이러다 정말 대박 날지도 몰라. 그렇게 신나서 얘기하는 미경이를 보면 제 선택이 옳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가끔 미경이가 작은 선물을 보내주기도 했어요. 비싼 건 아니었지만 그 마음이 고마웠죠. 건강식품 샘플이나 예쁜 머그컵 같은 것들이었어요. 그럴 때마다 미경이의 성공을 진심으로 기뻐했어요. 하지만 6개월이 지나자 상황이 달라지기 시작했어요. 미경이의 연락이 뜸해졌어요. 처음에는 바빠서 그런가 보다 했는데 점점 더 연락이 줄어들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에 전화를 걸어도 잘 받지 않았어요. 미경아, 요즘 어떻게 지내? 사업은 잘 되고 있어? 간신히 연락이 다 물어봤더니 미경이가 대충 얼버무리며 대답했어요. 아, 그냥 그래. 바빠서. 나중에 얘기하자. 그 말을 듣고 왠지 모를 불안감이 커졌어요. 미경이의 목소리에서 뭔가 숨기는 듯한 느낌이 들었거든요. 그러다 어느 날부터는 아예 연락이 두절됐어요. 전화도 받지 않고 문자도 읽지 않더라고요. 불안한 마음에 잠을 이루지 못하는 날이 많아졌어요. 결국 저는 미경이의 사무실을 직접 찾아가기로 했어요.
주소를 알고 있었거든요. 그날따라 비가 오더라고요. 우산도 없이 걸어가는데 마음이 무거워서 발걸음도 무거웠어요. 사무실 건물에 도착해서 문을 두드렸는데 아무도 대답이 없었어요. 이상한 느낌이 들어 건물 관리인을 찾아갔죠. 저기요. 혹시 이 사무실에 대해 아시는 게 있나요? 제가 물었어요. 관리인 아저씨가 저를 의아한 눈으로 쳐다보더니 말씀하셨어요. 아, 거기요. 한 달 전에 야반 도주했어요. 밤중에 짐을 싹 빼가더라고요.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세상이 무너져 내리는 것 같았어요. 다리에 힘이 풀려 그 자리에 주저앉고 말았죠. 아가씨, 괜찮아요? 관리인 아저씨가 걱정스러운 목소리로 물으셨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미경이가 날 속였다고? 이럴 순 없어. 하지만 현실은 냉혹했어요. 그날 이후로 제 인생은 급격히 내리막길을 걸었어요. 은행에서 독촉 전화가 오기 시작했어요. 대출금 상환이 연체됐다며 독촉장도 날아왔고요. 처음에는 어떻게든 해결해 보려고 발버둥 쳤어요. 야간 아르바이트도 하고 할 수 있는 모든 일을 했죠. 하지만 5천만 원이란 돈은 제게는 너무나 큰 금액이었어요. 결국 제 소중한 집을 팔아야 했어요. 그토록 어렵게 장만한 제 보금자리를. 마지막으로 집을 나설 때 저도 모르게 눈물이 흘렀어요. 잘 있어. 내 소중한 집아. 혼잣말로 중얼거렸어요. 그렇게 저는 모든 것을 잃었어요. 집도, 돈도, 그리고 가장 소중하게 여겼던 친구도. 세상에 대한 믿음마저 잃어버렸죠. 지금 생각해보면 제가 너무 순진했던 걸까요? 아니면 친구를 너무 믿었던 걸까요? 그때 안 된다고 말했다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자주 들어요. 하지만 이미 엎질러진 물이었죠. 저는 그렇게 다시 바닥으로 떨어졌어요. 이번에는 혼자였죠. 의지할 친구도 돌아갈 집도 없이. 그렇게 저는 거리의 삶을 시작했어요. 처음에는 어떻게든 버텨보려고 했죠. 찜질방을 전전하며 밤을 보냈어요. 하루 종일 일해서 번 돈으로 겨우 찜질방 요금을 내고 나면 먹을 것을 살 돈이 없었어요. 한 달쯤 지나자 그마저도 어려워졌어요. 일자리를 구하기가 점점 힘들어졌거든요. 깔끔하지 못한 외모 때문에 사람들이 저를 기피했어요. 결국 제 보금자리는 도시 공원의 나무 그늘 아래가 되고 말았죠. 가을에서 겨울로 넘어가는 시기였어요. 낮에는 그럭저럭 견딜만 했지만 밤이 되면 정말 힘들었어요. 찬 바람이 뼛속까지 파고들었거든요. 박스와 신문지로 몸을 감쌌지만 추위를 막기에는 역부족이었어요. 배고픔은 또 어떻고요? 처음에는 배고픔을 견디기 힘들어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배고픔에도 익숙해졌죠. 대신 그 자리를 채운 건 깊은 절망감이었어요. 사람들이 저를 바라보는 눈빛이 가장 힘들었어요. 지나가는 사람들은 대부분 저를 외면했어요. 마치 제가 투명인간이라도 된 것처럼요. 가끔 저를 쳐다보는 사람들의 눈에는 경멸의 빛이 서려 있었어요. 그 눈빛들이 저를 찌르는 것 같았어요. 어느 날은 용기를 내어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해 봤어요. 그 순간이 얼마나 부끄러웠는지 몰라요. 제 손, 그 한때는 열심히 일했던 손으로 국어를 하는 제 모습이 너무나 비참했어요. 처음에는 고개를 들 수가 없었어요. 하지만 살아남기 위해서는 자존심마저 버려야 했죠. 죄송합니다. 저 좀 도와주세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제 목소리를 듣지 못한 척 그냥 지나갔어요. 한 번은 한 꼬마아이가 저에게 다가왔어요. 호기심 어린 눈으로 저를 바라보더니 엄마에게 물었죠. 엄마, 저 아줌마는 왜 여기서 자요? 그 말에 아이의 엄마가 아이의 손을 잡아 끌며 말했어요. 쳐다보지 마. 저런 사람들하고는 말하면 안 돼. 그 말이 제 가슴을 찔렀어요. 식사는 주로 무료 급식소에서 해결했어요. 하루에 한 끼,
그것도 겨우 먹을 수 있었죠. 처음에는 그곳에 가는 게 너무 창피했어요. 하지만 배고픔 앞에서 자존심은 아무 소용이 없더라고요. 줄을 서서 기다리다 보면 가끔 익숙한 얼굴들이 보였어요. 옛 직장 동료들이었죠. 처음에는 그들이 저를 알아볼까봐 고개를 숙이고 있었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깨달았죠. 그들은 저를 알아보지 못했어요. 아니, 어쩌면 알아보고도 모른 척한 건지도 모르겠어요. 그게 더 아프더라고요. 점점 살이 빠지고 야위어 갔어요. 거울에 비친 제 모습을 보고 깜짝 놀랐어요. 누군가 제게 물었다면 저도 저를 알아보지 못했을 거예요. 가장 힘든 건 밤이었어요. 주변이 조용해지면 온갖 생각들이 몰려왔거든요. 왜 이렇게 됐을까? 무엇이 잘못된 걸까? 그 질문들에 대한 답을 찾으려 했지만 결국 아무 답도 찾지 못했어요. 한밤중에 홀로 눈물을 흘리는 일이 잦아졌어요. 울음소리가 새어나갈까봐 입을 막고 울었죠. 그 순간만큼은 제가 세상에서 가장 외롭고 불행한 사람 같았어요. 비가 오는 날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겨우 마련한 박스집이 비에 젖어 무너져 버리곤 했거든요. 그럴 때면 근처 지하철역이나 버스 정류장으로 피신했어요. 하지만 그곳에서도 오래 있을 순 없었죠. 경비원들이 저를 쫓아내곤 했으니까요. 추운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따뜻한 햇살이 반가웠지만 한편으로는 더 우울해졌어요. 모든 것이 새로 시작하는 것 같은 봄날, 저만 제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았거든요. 어느 날 공원 벤치에 앉아 있는데 한 할머니가 다가오셨어요. 손에 들고 계신 빵을 저에게 건네시더라고요. 얼마나 배고프겠어. 이거라도 먹어요. 그 순간 눈물이 왈칵 쏟아졌어요. 오랜만에 느껴보는 따뜻한 인정에 가슴이 먹먹해졌죠. 그렇게 하루하루를 버텼어요. 내일은 어떻게 될지, 다음 끼니는 어떻게 해결할지. 그런 걱정들로 가득 찬 나날들이었죠. 그저 하루를 무사히 보내는 것, 그것이 제 유일한 목표가 되었어요. 때로는 포기하고 싶었어요. 이대로 눈을 감고 다시는 뜨지 않으면 어떨까 하는 생각도 들었죠. 하지만 그때마다 마음 한구석에서 작은 목소리가 들렸어요. 버텨, 용주야. 아직 끝난 게 아니야. 그 목소리를 붙잡고 저는 하루하루를 살아냈어요. 언젠가는 이 고난의 시간도 지나가리라는 희미한 희망을 가슴에 품은 채로요. 하지만 그때는 몰랐어요. 제 인생에 또 다른 큰 변화가 찾아올 거라는 걸. 그리고 그 변화가 한 통의 전화로 시작되리라는 걸. 시간이 참 빠르더라고요. 어느새 10년이란 시간이 흘렀어요. 거리 생활에 익숙해지니 이제는 그냥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것에 집중하게 됐어요. 더 이상 미래를 꿈꾸거나 내일을 기대하지 않았어요. 그저 오늘 하루를 무사히 넘기는 것, 그것만으로도 감사했죠. 매일 아침 일찍 일어나 공원 화장실에서 간단히 씻고 무료 급식소로 향했어요. 그곳에서 하루 한 끼를 해결하는 게 일상이 됐죠. 가끔 지나가는 사람들이 던져주는 동전으로 빵을 사 먹을 때면 작은 행복을 느꼈어요. 그날도 평소와 다름없는 하루였어요. 무료 급식소에 도착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죠. 문득 옆 사람의 대화가 귀에 들어왔어요. 야, 너 들었어? 어제 복권 당첨자가 나왔대. 정말 얼마나 받는데? 30억이래. 상상이나 돼. 그 돈이면 평생 놀고 먹어도 되겠다. 그 말을 듣고 있자니 씁쓸한 웃음이 나왔어요. 한때 저도 그런 꿈을 꾸었죠. 하지만 이제는 그저 오늘 하루 배부르게 먹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했어요. 급식을 받아 자리에 앉았는데 갑자기 자원봉사자 한 분이 제게 다가왔어요. 처음 보는 분이었는데 제 이름을 아시더라고요. 김용주, 할머니 맞으세요? 순간 놀랐어요. 제 이름을 아는 사람이 여기 있다니 이상한 일이었죠. 네, 맞습니다만. 자원봉사자분이 미소를 지으며 말씀하셨어요. 전화 온 게 있어요. 저쪽 사무실로 와주세요. 전화라고요?
누가 저에게 전화를 했다는 거죠? 가족도 친구도 없는 제게 누가. 불안한 마음으로 사무실로 따라갔어요. 자원봉사자분이 전화기를 건네주셨죠. 떨리는 손으로 수화기를 들었어요. 여보세요? 목소리가 떨렸어요. 얼마 만에 전화를 받아보는 건지. 김용주 씨 되십니까? 저는 변호사 박정훈입니다. 변호사라고요? 왜 변호사가 저를 찾는 거죠? 혹시 제가 모르는 사이에 무슨 잘못이라도 저질렀나요? 네, 맞습니다만. 무슨 일이신지. 혹시 이미경 씨를 아십니까? 그 순간 제 심장이 멎는 줄 알았어요. 이미경. 그 이름을 듣는 순간 온갖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왔어요. 분노, 배신감, 그리고 묘한 그리움까지. 네, 알고 있습니다. 간신히 대답했어요. 이미경 씨가 지난주에 세상을 떠났습니다. 순간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이미경이 죽었다고요? 어떻게? 왜? 그리고 이미경 씨가 유언장을 남겼는데 김용주 씨에게 모든 재산을 상속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뭐라고요? 제가 제대로 들은 게 맞나요? 이미경이 저에게 재산을 남겼다고요? 상속 재산은 현금만 약 30억 원입니다. 아파트도 있고 자세한 내용은 직접 뵙고 설명드리고 싶습니다. 언제 시간 되시겠습니까? 30억. 그 숫자가 제 귀에 맴돌았어요. 방금 전까지 복권 당첨 이야기를 들으며 씁쓸해하던 제가 이제는 그 주인공이 된 것 같았어요. 말을 잇지 못했어요. 그저 멍하니 서서 전화기를 붙들고 있었죠. 변호사님의 목소리가 계속 들려왔지만 제 귀에는 들리지 않았어요. 김용주 씨, 괜찮으세요? 김용주 씨? 정신을 차리고 간신히 대답했어요. 네, 죄송합니다. 제가 좀. 이해합니다. 갑작스러운 소식에 놀라셨겠어요. 혹시 오늘 오후에 시간 되세요? 제가 직접 찾아뵙고 싶습니다. 오늘 오후요? 그렇죠. 제겐 아무 일정도 없었으니까요. 네, 괜찮습니다. 주소를 묻는 변호사님께 무료급식소 주소를 알려드렸어요. 전화를 끊고 나서야 현실감이 조금씩 돌아왔어요. 자리에 앉아 식어버린 급식을 멍하니 바라봤어요. 방금 전까지만 해도 이 한 끼가 제게는 너무나 소중했는데 이제는 그저 식은 밥 한 그릇에 불과해 보였어요. 머릿속이 복잡했어요. 이미경이 왜 저에게 이런 큰 돈을 남겼을까요? 제 인생을 망가뜨리고 사라진 그 사람이 용서를 구하는 건가요? 아니면 마지막 장난일까요? 그리고 30억. 그 돈이면 제 인생이 완전히 바뀔 거예요. 더 이상 거리에서 앉아도 되고 따뜻한 음식도 먹을 수 있겠죠. 하지만 동시에 두려웠어요. 제가 그 돈을 잘 관리할 수 있을까요? 다시 누군가에게 속아 모든 걸 잃게 되진 않을까요? 시간이 어떻게 흘렀는지 모르겠어요. 정신을 차려보니 벌써 오후가 되어 있었어요. 그때 자원봉사자분이 다시 다가오셨어요. 할머니, 손님 오셨어요. 변호사님이래요. 심장이 다시 빠르게 뛰기 시작했어요. 이제 현실이 되는 건가요? 제 인생이 다시 한번 뒤바뀌는 순간인가요? 떨리는 다리로 일어나 그쪽으로 향했어요. 문을 열고 들어가자 정장 차림의 중년 남성이 저를 반갑게 맞아주셨어요. 김용주 씨, 만나 뵙게 되어 반갑습니다. 변호사 박정훈입니다. 제 사무실로 가서 이야기를 나누는 게 어떨까요? 여기보다는 그쪽이 편할 것 같습니다. 변호사님의 제안에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무료 급식소를 나서는 제 발걸음이 떨렸어요. 이제 현실이 되는 건가요? 제 인생이 다시 한번 뒤바뀌는 순간인가요? 변호사님을 따라 고급스러운 건물로 들어섰어요.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번쩍이는 엘리베이터. 이런 곳에 제가 온 게 꿈만 같았어요.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 동안 심장이 빠르게 뛰었어요. 변호사님의 사무실에 도착하자 비서가 우리를 맞이했어요. 박 변호사님, 손님이 오셨네요. 네, 김용주 씨입니다. 차 한 잔 부탁드립니다. 사무실 문을 열고 들어가자
넓고 깔끔한 공간이 눈에 들어왔어요. 창밖으로 서울 시내가 한눈에 보였죠. 김용주 씨. 앉으세요. 편하게 앉으시고 이야기 나눠봅시다. 변호사님이 가리킨 가죽 소파에 조심스레 앉았어요. 너무 비싸 보여서 혹시라도 더럽힐까 걱정됐거든요. 자, 이제 자세한 이야기를 나눠볼까요? 변호사님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어요.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려나 봐요. 설레면서도 두려운 마음으로 변호사님의 말씀을 기다렸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문득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인생이란 건 정말 예측할 수 없는 거구나. 어제까지만 해도 거리에서 잠들던 내가 오늘은 30억의 상속자가 되어 이런 곳에 앉아 있다니. 변호사 사무실에 앉아 있으니 마치 꿈을 꾸는 것 같았어요. 깔끔하게 정돈된 책상, 비싸 보이는 가죽 소파. 이런 곳에 제가 앉아 있다는 게 믿기지 않았어요. 김용주 씨, 이것이 이미경 씨 유언장입니다. 변호사가 흰 봉투를 건네주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열었어요. 안에는 몇 장의 종이가 들어있었어요. 깊은 숨을 들이쉬고 천천히 읽기 시작했어요. 용주에게 먼저 용서를 구할게. 내가 한 일은 변명의 여지가 없어. 하지만 그날 이후 단 하루도 편히 자본 적이 없었어. 사업 실패 후 나는 빚쟁이들을 피해 해외로 도망쳤어. 브라질의 작은 도시에서 새 삶을 시작했지. 처음에는 가정부로 일하며 겨우 먹고 살았어. 하지만 어느 날 우연히 한 사업 아이디어를 떠올렸고 그게 대박이 났어. 아마존 열대 과일을 이용한 건강 보조제였어. 그 제품이 미국에서 선풍적인 인기를 끌었고 삽시간에 억만장자가 되었지. 하지만 성공의 이면에는 어두운 그림자가 있었어. 제품 생산 과정에서 불법적인 방법들이 동원되었고 나는 점점 더 깊은 수렁에 빠져들었어. 너에게 연락하고 싶었어. 용주야. 하지만 두려웠어. 내가 저지른 일, 너를 배신한 일, 그 모든 것을 어떻게 설명해야 할지 몰랐어. 그래서 계속 미뤘지. 그러다 얼마 전 의사로부터 말기 암 진단을 받았어. 이제와 고백하지만 너는 내 인생에서 유일하게 진실된 친구였어. 내가 가진 모든 것을 너에게 남기려고 해. 이것이 내 잘못을 만회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것 같아. 용주야, 부탁이야. 이 돈으로 행복한 삶을 살아. 그리고 가능하다면 날 용서해 줘. 영원히 너의 친구로 남고 싶다. 이미경. 유언장을 다 읽고 나니 눈물이 흘렀어요. 분노, 연민, 후회, 그리고 이해할 수 없는 안도감. 이 모든 감정이 한꺼번에 밀려와 가슴이 아팠어요. 미경아. 저도 모르게 그 이름을 불러봤어요. 그 순간 지난 시간들이 주마등처럼 스쳐 지나갔어요. 함께 일하며 서로를 의지하던 때, 미경이가 저를 배신하고 사라졌을 때, 그리고 제가 거리에서 보냈던 고통스러운 나날들. 어떻게 이럴 수가 있지? 분노가 차올랐어요. 미경이가 저를 버리고 혼자 잘 살았다는 생각에 화가 났어요. 하지만 동시에 연민도 느꼈어요. 성공 뒤에 숨겨진 고통, 양심의 가책. 미경이도 쉽지 않은 삶을 살았겠구나 싶었어요. 그리고 후회. 만약 그때 미경이의 사정을 더 잘 알았더라면, 혹은 내가 조금 더 현명했더라면 우리 둘 다 이렇게 되진 않았을까? 하지만 이상하게도 안도감도 느껴졌어요. 미경이가 저를 완전히 잊지 않았다는 것. 그리고 마지막으로 제게 이렇게 큰 선물을 남겼다는 것에. 김용주 씨, 괜찮으세요? 변호사의 목소리에 정신이 들었어요. 네, 죄송합니다. 조금 혼란스러워서요. 이해합니다. 이제 상속 절차에 대해 설명드리겠습니다. 변호사가 서류 몇 장을 꺼내 제게 보여주었어요. 이미경 씨가 남긴 재산은 총 30억 원의 현금과 서울 강남의 고급 아파트, 그리고 제주도의 펜션입니다.
이 모든 것이 김용주 씨에게 상속됩니다. 숫자들과 법률 용어들이 눈앞에 빙빙 돌았어요. 30억이라니. 제가 평생 벌어도 모을 수 없는 돈이에요. 이게 다 제 것이라고요? 믿기지 않아 다시 물었어요. 변호사가 고개를 끄덕였어요. 네, 맞습니다. 모두 김용주 씨의 것입니다. 순간 어지러움이 몰려왔어요. 이게 꿈인지 현실인지 구분이 가지 않았어요. 잠깐 화장실 좀 다녀와도 될까요? 간신히 말씀드리고 자리에서 일어났어요. 화장실에 들어가 거울을 봤어요. 초라한 모습의 할머니가 저를 쳐다보고 있었어요. 하지만 이제 이 할머니는 30억의 재산을 가진 사람이 된 거예요. 차가운 물로 얼굴을 씻으며 생각했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지? 이 돈으로 뭘 해야 하지? 다시 변호사 사무실로 돌아와 앉았어요. 이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변호사가 친절하게 설명해주기 시작했어요. 우선 상속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서 재산을 어떻게 관리할지 결정해야 해요. 제가 재무 설계사를 소개해 드릴 수 있습니다. 고개를 끄덕였지만 사실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가지 않았어요. 그저 하루아침에 제 인생이 완전히 뒤바뀌었다는 사실만이 실감났어요. 그리고 이것도 있습니다. 변호사가 또 다른 봉투를 건네주었어요. 이건 뭔가요? 이미경 씨가 당신에게 남긴 개인적인 편지입니다. 집에 가서 천천히 읽어보세요. 떨리는 손으로 봉투를 받았어요. 미경이가 저에게 또 무슨 말을 하고 싶었던 걸까요? 이제 어떻게 하실 건가요? 당장 지내실 곳이 필요하시면 강남 아파트로 가실 수 있습니다. 강남 아파트라. 제가 감히 꿈꿔본 적도 없는 곳이에요. 아니요. 지금은 좀 정리할 시간이 필요할 것 같아요. 알겠습니다. 그럼 일단 이 체크카드를 드리겠습니다. 당장 필요한 것들을 사시면 됩니다. 카드를 받아들고 사무실을 나왔어요. 거리로 나오니 세상이 달라 보였어요. 똑같은 거리, 똑같은 사람들인데 이제 제가 다르게 보는 걸까요? 무료 급식소로 천천히 걸어갔어요. 이제 그곳에 갈 필요가 없지만 당장 어디로 가야 할지 몰랐거든요. 급식소 앞에 서서 생각했어요. 이제 나는 어떤 삶을 살게 될까? 미경이를 용서할 수 있을까? 이 돈으로 무엇을 해야 할까? 그리고 문득 미경이가 남긴 편지가 생각났어요. 그 편지 속에 제가 찾는 답이 있을까요? 주머니 속 봉투를 만지작거리며 깊은 한숨을 내쉬었어요. 이제 제 인생의 새로운 장이 시작되는 걸까요? 그리고 그 시작은 과연 행복한 것일까요? 전에 없던 무게감이 어깨를 누르는 것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오랜만에 느껴보는 희망의 불씨도 가슴 한켠에서 타오르고 있었습니다. 변호사 사무실을 나왔을 때 저는 여전히 혼란스러웠어요. 제 손에 들린 서류 가방에는 제 인생을 바꿀 수 있는 모든 것이 들어 있었죠. 하지만 그 무게가 너무나 무겁게 느껴졌어요. 처음 며칠 동안은 아무것도 할 수 없었어요. 변호사가 마련해준 호텔 방에 누워 천장만 바라봤죠. 이 모든 게 꿈인 것만 같았어요. 눈을 감았다 뜨면 다시 공원 벤치에서 깨어날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현실은 변하지 않았어요. 저는 이제 수십억의 재산을 가진 부자였어요. 노숙자에서 부자로. 이런 극적인 변화를 어떻게 받아들여야 할지 몰랐어요. 일주일쯤 지났을 때 저는 호텔 방을 나왔어요. 제일 먼저 한 일은 병원에 가는 거였어요. 몇 년 동안 제대로 된 검진을 받지 못했으니까요. 김용주 씨, 전반적으로 건강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특히 영양 상태가 많이 나쁘시네요. 당분간은 균형 잡힌 식사와 충분한 휴식이 필요해요. 의사 선생님의 말씀을 듣고 눈물이 났어요. 이제야 제 몸을 제대로 돌볼 수 있다는 게 실감났거든요. 그 다음으로 간 곳은 치과였어요. 오랫동안 방치했던 치아들. 치료하는 동안 아팠지만 그 아픔조차 감사하게 느껴졌어요. 이제 제대로 된 치료를 받을 수 있다는 것에 말이에요. 영양가 있는 음식을 먹고 따뜻한 잠자리에서 푹 잘 수 있다는 것. 그것만으로도 저에겐 큰 행복이었어요.
매일 아침 깨어날 때마다 이불을 만지작거렸어요. 이게 현실이라는 걸 확인하고 싶어서요. 하지만 동시에 죄책감도 들었어요. 제가 이렇게 편하게 지내는 동안 여전히 거리에서 고생하는 사람들을 생각하면 마음이 아팠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TV에서 노숙자 관련 뉴스를 보게 됐어요. 추운 겨울, 길거리에서 동사한 노숙자 할아버지의 이야기였어요. 그 순간 제 가슴이 찢어지는 것 같았어요. 나도 저렇게 될 수 있었어. 그 생각에 온몸이 떨렸어요. 그날 밤 잠을 이루지 못하고 생각했어요. 이 돈으로 뭘 해야 할까? 어떻게 하면 의미 있게 쓸 수 있을까? 그리고 마침내 결심했어요. 제가 겪었던 그 고통을 다른 이들은 겪지 않게 하고 싶었어요. 노숙자들을 위한 쉼터를 만들기로 한 거예요. 처음에는 쉽지 않았어요. 부동산을 알아보고 인허가를 받고 직원을 고용하는 일. 모든 게 낯설고 어려웠죠. 하지만 포기하지 않았어요. 드디어 쉼터가 문을 열었을 때 제 눈에서는 눈물이 멈추지 않았어요. 깨끗한 침대, 따뜻한 식사, 그리고 샤워 시설. 제가 간절히 원했던 것들이 이제 다른 이들에게 제공되는 거예요. 하지만 쉼터를 운영하면서 깨달았어요. 일시적인 도움만으로는 부족하다는 걸요. 노숙자들에게 정말 필요한 건 자립할 수 있는 기회라는 걸 알게 됐어요. 그래서 시작한 게 사회적 기업이에요. 노숙자들에게 일자리를 제공하는 기업을 만들었어요. 처음에는 작은 청소 회사로 시작했죠. 노숙자들이 거리를 청소하고 그 대가로 임금을 받는 거예요. 용주 할머니, 제가 첫 월급을 받았어요. 한 청년이 환하게 웃으며 말하더라고요. 그 모습을 보니 제 가슴이 뭉클해졌어요. 점점 사업이 커져갔어요. 청소뿐만 아니라 재활용품 수거, 간단한 집수리 등으로 영역을 넓혀갔죠. 많은 노숙자들이 일자리를 얻고 새 삶을 시작했어요. 그러던 어느 날 한 기자가 저를 찾아왔어요. 제 이야기를 듣고 기사를 쓰고 싶다더라고요. 처음에는 망설였어요. 제 과거를 모두에게 알리는 게 부끄럽기도 했고 또 미경이의 이야기를 꺼내는 게 망설여졌거든요. 하지만 용기를 내어 인터뷰에 응했어요. 제 이야기가 누군가에게 힘이 될 수 있을 거란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 기사가 나간 후 정말 많은 일들이 일어났어요. 여러 단체에서 강연 요청이 왔고 TV 프로그램에도 출연하게 됐어요. 처음 카메라 앞에 섰을 때는 다리가 후들거렸어요. 하지만 제 이야기를 들은 사람들이 희망을 얻었다는 말을 들으니 용기가 났어요. 저도 한때는 모든 걸 포기하고 싶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압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희망은 있다는 걸요. 여러분도 포기하지 마세요. 반드시 좋은 날이 올 거예요. 그렇게 말하면서 저 스스로도 힘을 얻었어요. 하지만 가장 큰 도전은 따로 있었어요. 바로 미경이를 용서하는 일이었죠. 처음에는 정말 힘들었어요. 미경이를 생각하면 화가 나고 원망스러웠거든요. 내 인생을 망가뜨리고 혼자 잘 살다 죽어서 큰 소리나 치고. 그런 생각이 들면 가슴에서 불 같은 게 올라왔어요.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조금씩 달라졌어요. 미경이의 유언장을 몇 번이고 다시 읽어보면서 그녀의 마음을 이해하려고 노력했어요. 미경이의 첫 기일에 찾아간 묘소에서는 한참을 울었어요. 슬픔인지 분노인지 그리움인지 복잡한 감정이 뒤섞여 눈물로 쏟아져 나왔죠. 미경아, 난 아직도 널 완전히 이해할 순 없어. 하지만 이제는 너가 왜 그랬는지 조금은 알 것 같아. 넌 그저 더 나은 삶을 원했던 거지. 우리 모두 그랬듯이 말이야. 그렇게 미경이와 대화를 나누다 보니 마음이 조금씩 가벼워졌어요. 난 이제 행복해. 그리고 이 행복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있어. 너가 준 이 기회로 많은 사람들의 삶이 조금씩 나아지고 있어. 고마워, 미경아. 그리고 이제는 편히 쉬어. 그 말을 하고 나니 뭔가가 확 풀리는 것 같았어요. 미경이를 용서하는 과정은 곧 제 자신을 용서하는 과정이기도 했던 거예요.
세월이 꽤 오래 흘렀어요. 그동안 정말 많은 일들이 있었죠. 제가 시작한 사회적 기업은 이제 전국적인 규모가 됐고 수천 명의 노숙자들이 새 삶을 시작했어요. 얼마 전에는 대통령 표창도 받았어요. 시상식장에 섰을 때 문득 그 공원 벤치가 생각났어요. 그때의 저와 지금의 저. 정말 꿈만 같았어요. 하지만 동시에 제 마음 한구석에는 여전히 그때의 용주가 살아있어요. 추운 밤, 배고픈 밤을 보냈던 그 용주. 그 용주가 있었기에 지금의 제가 있는 거죠. 이제 저는 매일 아침 거울을 보며 다짐해요. 오늘도 열심히 살자. 그리고 다른 이들에게 희망이 되자. 인생이란 참 알 수 없는 거예요. 한순간에 모든 것을 잃을 수도 있고 또 한순간에 모든 것을 얻을 수도 있어요. 중요한 건 그 모든 순간을 어떻게 받아들이고 어떻게 살아가느냐 하는 거죠. 저는 이제 알아요. 제 인생의 모든 순간들, 좋은 것도 나쁜 것도 모두 의미 있었다는 걸요. 그리고 앞으로도 그럴 거라는 걸요. 너를 거리에 그림자로 만든 내가 이제는 희망의 빛이 되어 내 죄책감의 어둠을 밝히네. 세월의 주름 깊은 너의 얼굴에 내가 준 슬픔과 너가 만든 기쁨이 교차하고 나의 배신, 너의 용서가 공존하네. 차가운 벤치에서 보냈던 너의 밤들, 그 기억은 내 가슴의 칼날, 나를 영원히 후회하게 하는 힘. 용주야, 내가 준 상처와 선물, 이제는 모두 너의 일부가 되어 너를 더 강하고 따뜻하게 만드네. 거친 운명에 흔들리던 너를 나는 홀로 내버려 두었지만 이제 넌 단단한 뿌리 내린 나무가 되었네. 너의 가지에 쉬어가는 이들, 그들에게 그늘 되어주는 너를 보며 나의 이기심을 부끄러워하네. 인생은 강물 같아서 내가 거칠게 흘러갈 때 넌 잔잔히 기다렸고 결국 용서의 바다에서 우리는 하나 되었네. 너의 어제와 오늘 그리고 밝은 내일이 모두 이어져 만드는 아름다운 이야기. 돈의 가치를 나눔으로 바꾸는 너, 그 모습을 보며 깨달았네. 진정한 부자가 누구인지를. 세월의 무게를 견뎌낸 너의 손으로 이제는 다른 이의 손을 잡아주는 모습에 나의 작은 선물이 빛나는 것을 보네. 함께 걸어가야 할 그 길에 난 너를 홀로 두었지만 넌 모두의 동행이 되어 주었네. 너의 모습 속에서 매일 나는 다짐하네. 오늘도 용서해 주어 고맙다고. 인생의 겨울을 너에게 안겨주고 떠났지만 넌 그 속에서 영원한 봄을 피워냈구나. 그 봄의 끝에서 나는 너에게 속삭이리. 고마워, 용주야. 그리고 미안해.